어느 맑은 달밤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밤, 4명으로 이루어진 영웅팀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S급 괴물인 판이라는 늑대와 맞서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모두 모아 활용화를 고용해 퇴치하려 했다. 우리맨도 이 팀에 속해 있지만 그는 가장 쓸모없는 녀석이다. 싸움에 나선 것은 나머지 3명뿐이었다. 펜지는 몸이 묶이자 곧바로 비범한 힘을 써서 탈출했다. 다행히 팀에 뛰어난 치료사가 있어 그녀의 상처는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그녀가 계속 제압하자 검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대장은 그대로 돌진해 강력한 참격을 날려 성공적으로 적을 처치했다. 동시에 꽃은 미끼 역할을 하다가 이제 깨어났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아침 영웅팀은 식사에 초대됐으나 평범한 음식뿐이라 대장은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꽃에게 평소처럼 뭔가 해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오늘이 그가 요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되묻다가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 탈락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장은 이 청년이 슬림 하나도 못 잡으면 무슨 일을 하겠냐며 비난했다. 더 강해지려면 고급 마법사가 필요하고 팀은 최소 4명이기에 누군가는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동안 요리나 세탁 같은 잡일만 해왔다. 잔뜩 애원했지만 대장은 발로 그를 걷어찼다. 결국 그는 슬프게도 혼자 모험을 떠나야 했다. 며칠 후 민은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돌아왔다. 그는 길드에 들어서자 접수원이 정중히 맞아주었다. 그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능력 검사를 위해 면접을 요청했다. 민은 자신을 C라고 소개하며 올해 15살이고 신산악지대의 H마을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가 활용화 팀에서 일한 적 있다는 걸 알자 접수원은 꽤 놀랐다. 그 팀은 최근에 SS급으로 승급한 유명한 영웅팀이었다. 다만 그는 너무 무능해서 해고당했다는 게 문제였다. 접수원은 그래도 이 경력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꽃은 자빌이라도 높게 평가받는다며 기뻐했다. 다음은 능력검사 순서였다. 각자는 신의 축복을 받고 길드는 모험가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청년은 설레는 표정으로 혹시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 길드는 G등급부터 SSS 등급까지 평가한다. D등급은 강철도 배지 못하지만 A등급이면 가능하다. 검사 결과 민의 모든 수치는 최하 등급이었다. 정말 한심했다. 그래서 접수원은 재능이 전혀 없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다. 전투 스킬이 전무해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육체 노동은 있었기에 꽃은 돈이 떨어져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원은 모래자루를 들어보라 했고 그는 그대로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잠시만 버틸 수 있었다. 게다가 모래자루는 마력을 흡수한다니 정말 이상한 물건이었다. 접수원은 그가 힘이 좀 있다고 판단해 건설 현장에 보내기로 했다. 국경 근처 한 마을에서 성벽 수리 인력을 모집 중이었다. 꽃은 더 좋은 선택지가 없어 바로 동의했다. 길드 추천서를 들고 관리자에게 갔더니 그는 민이 임시 노동자로 온 것을 알았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수락했다. 그는 근육도 별로 없었지만 젊은 청년에게 시멘트 섞는 법과 벽에 바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은 시멘트에 마력을 부어야 하는지 궁금했다. 자기 고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 3시간마다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오기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적어도 반통은 해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묻기도 전에 관리자는 이미 떠나버렸다. 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관리자의 눈에 쓸모없게 보일 거라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어. 3시간쯤 후 형이 돌아왔는데 엄청 충격받았지. 기적처럼 코트가 맡은 구역을 전부 수리해버렸어. 원래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시멘트가 다 떨어져서 여기까지만 했대. 중요한 건 매는 자신이 한 달 동안 10명이 합친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높은 곳은 어떻게 작업했냐고 물어보니 막대기로 시멘트를 굴려서 위에 뿌렸대.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코트가 해내서 형도 할 말이 없었지. 코트가 여기서 얼마나 일할 거냐고 물었더니 일주일 정도래. 하지만 너무 빨리 해서 돈이 없으니 바로 해고당했어. 현재 관리자가 가진 돈을 모두 민에게 먼저 맡겼어. 나머지는 협회 쪽과 정산할 거래. 코트가 다른 사람 일자리를 다 빼앗아서 그를 못 붙잡았대. 원래 벽수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어. 이제 일할 게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대. 너무 빨리 한다고 욕하지만 맨은 별로 빠르지 않다고 생각했어. 형은 맨을 SSS급이라 평가했지.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수도 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어.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서 해고당했다고 말했어. 격려하려고 칭찬한 건데
자기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대. 마침 한 소녀가 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았지만 돈이 많지 않아 좀 어렵대. 코트는 이 꼬마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어. 접수 담당도 달려와서 이 아가씨가 광부를 찾는데 일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준다고 알게 됐어. 조건이 너무 불합리해서 아무도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야. 만약 채굴에 실패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녀는 걱정했어. 일주일 후에 발견한 광산이 압수당할 예정이라 지금 당장이 급해. 듣고 나서 씨가 약간 경험이 있으니 시험 삼아 해보겠다고 나섰어. 자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산을 개발해 본 적이 있어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지. 접수 담당을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걱정했어. 처음에 그 꼬마가 너무 약해 보여서 거절했지. 접수 담당은 난쟁이족을 고용하려면 최소 10은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올리시아도 맨을 시험해보라고 동의했어. 청년은 기쁘게 따라가며 접수 담당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 셀은 그가 정말 착하고 게다가 잘생겨서 기술원에서 누나들이 돌봐주기에 딱이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즐거운 풍경까지 상상했지. 동료가 그 뒤로 코트가 건설일로 받은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200골드나 받았다니 깜짝 놀랐어. 셀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게 보통 모래주머니가 아니었대. 이건 마력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거야. 마력이 많을수록 들었을 때 무겁고 일반인은 아무 반응이 없어. 이제서야 셀은 코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맨이 모래주머니를 들어올리는 걸 보고 엄청난 마력을 가진 걸 알았지. 그 자신도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고 그렇게 청년은 산에 데려가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했어. 중요한 건 여기 오두막 하나뿐이라 매니저와 같이 자야 해서 좀 부끄러워했어. 그녀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 코트. 맨은 유리시아 같은 귀여운 여자와는 같이 잘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농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코트는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녀는 당황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지. 맨은 초대받아 식사하며 기뻐했어. 오랫동안 아무도 이렇게 대접해준 적이 없었거든. 항상 자기만 남을 위해 요리했었어. 밤이 깊어 잠깐 눈을 붙였는데 코트가 깼어. 돌아보니 유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몸을 드러내서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졌지. 그녀가 너무 무심해서 다른 사람 몸에 닿았다고 생각하며 아마 혼났을 거라 생각하고 코트는 밖에 나가 잠들었어. 자신이 시험 받고 있다는 걸 몰랐지. 유리시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어. 일주일 동안 함께 할 테니까. 자신도 맨이 착하고 특별하며 정말 귀엽다고 인정했지. 다음날 아침 그녀는 민이 뭐든 다 잘한다는 사실에 꽤 놀랐어. 심심해서 그 녀석이 그 아이의 옷까지 고쳐줬어.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금화 10개를 모으는 건데 그녀에게 어디서 캐기로 결정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 데서나 캐겠대. 그 말을 듣고 그는 어이가 없었어. 그렇게는 광석을 찾을 수가 없잖아. 시작하기 전에 청년이 한 바퀴 돌아보겠대. 잠시 후 민도 채굴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어. 그는 간단히 망치로 바깥 돌층을 깨트리기만 해도 조각을 얻었어. 큰 조각 한 개는 3금화에 팔 수 있는데 몇 시간 후엔 꽤 많은 양을 얻었지. 그 친구가 팔 수 있냐고 물었지만 코트가 거절했어. 율리시아는 그게 그가 찾은 것인 줄 오해해서 다 가져가려 한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코트는 먼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력 결정으로 바꾸려 했거든. 그런데 이 작업은 그녀가 알기로는 왕국 내에도 10명도 안 되는 마법사만 할 수 있어. 말을 마치자 코트는 바로 완성된 결정을 보여줘서 그녀는 크게 놀랐어. 그가 하는 걸 보니 매우 간단해 보이고 거의 힘도 들지 않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적어도 1시간 걸리는데 그는 몇 초 만에 끝냈어. 마치 마법사들이 마력을 1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오해하는 것 같았어. 율리시아는 양쪽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이미 충분히 채굴했으니 그날 오후 그녀는 바로 팔러 가고 싶어 했어. 코트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그녀는 마법 결정 판매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기로 약속했어. 판매장에 가져가자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어. 그녀는 이곳이 새로 생긴 곳이라 허가증이 없다고 했지. 아버지에게 출처를 묻자 그녀는 코트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거래를 거절하고 대신 왕실 소속 모험가 배지를 꺼내 불이익을 막았어. 여기서 팔 수 없어서 아는 사람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했어. 처음엔 별 가치 없을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한 조각이 10금화짜리였어. 마력이 일반의 10배나 들어있고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정교하게 처리된 거였어. 그 결과 비슷한 결정 50개를 팔아 500금화를 받았어. 그 친구는 제작자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가게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했어. 윗사람들이 이게 시장에 넘쳐나는 걸 원치 않거든.
율리시아는 협박을 당해도 제작자를 밝히지 않았어. 그녀는 더 이상 왕실에 봉사하지 않은 이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자격으로 설득했어. 제작자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왕실 칭호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왕이 중요하게 여기면 아마 백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 다음날 돌아와 보니 그 청년이 정말로 한 채의 집을 지어놨더라. 완전 마법 같았어. 하룻밤 만에 어떻게 지었냐고 물으니 코트가 자기 고향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녀는 그의 고향이 괴물천지인 곳이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장면 전환, 활용아 팀은 코트를 쫓아낸 후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그들의 힘이 약해져 불도 못 만들고 회복도 못했어. 다들 싸우기만 해서 남은 멤버는 이 팀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 다시 미니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와 귀족처럼 대우받는다는 초대를 듣고 이유를 물었어. 그 친구가 만든 마법 결정을 감정한 이는 왕궁의 마법사였고 민에게 흥미를 느껴 초대를 했대. 코트는 잠시 생각한 뒤 거절했어. 자기 신분으로는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 게다가 그는 활용하러 돌아가고 싶어 해서 쫓겨날 때까지 이 광산에서 일할 생각이야. 그 말을 듣고 율리샤는 갑자기 매우 기뻤어. 마법 결정 판매로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냐고 묻자 그는 말 못하고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만 했어. 그래서 내가 이미 돈을 코트 계좌로 이체했어. 그는 아직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 율리시아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돈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받는 건 두려워했거든. 어쨌든 그녀는 그 청년이 여기서 조금 더 일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하며 오늘 좋은 광맥을 찾았다고 전했어.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그 청년은 괜찮다고 했어. 어제는 이미 6시간 자고 사실 활용아 팀에서 활동할 때는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쉴 수 있었대. 자빌 담당이라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율리시아가 자기 때문에 실망한 것 같아서 휴식 시간을 보충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어. 이 오해가 너무 심해서 율리시아는 포기했어. 그냥 내버려둔 거지. 좋은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그녀에게 아래로 파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조심하라고 50 이상은 파지 말라고 경고했지. 엄마가 있을 때 누가 하루 만에 그렇게 깊게 팔 수 있겠어. 그 친구는 더 많은 결정이 있는 다른 장소로 갈 거래. 그렇게 일해서 늦은 오후에 결국 율리아가 꽤 큰 원료 덩어리를 찾았어. 계산해보니 3골드 이상에 팔 수 있어서 아주 기뻐했지. 마법 결정으로 변환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후에 그녀는 코트를 채굴하고 있는 곳으로 갔어. 예상대로 그 미친 녀석은 어떻게든 아예 굴을 파냈더라. 진짜 대단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더 넓어져. 어떻게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 두 청년이 다가와서 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 손에는 광석을 한가득 들고 있는데 쓰레기라고 하더라. 율리스는 그것들이 왜 이렇게 반짝이는지 의아해했어. 그 청년은 이런 것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대. 물어보니 이게 미트린이라는 것인데 금이나 백금보다 더 귀하대. 그 친구 마을에는 이게 엄청 많아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 자주 버린다고 했어. 듣고 율리시아 표정이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저 녀석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네. 이건 전 세계에서 극히 희귀한 광석이야. 찾고 있던 게 뭐냐고 물으니 오리안큼이라고 알려줬어. 그녀는 이게 전설의 광석인 줄 알았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걸 신들의 금속이라고 부르거든. 하지만 엠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파면 나온대. 보통 7km 정도 파면 그런 걸 만난다고 하더라. 갑자기 이때 율리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 청년은 8시간 만에 7km가 넘는 터널을 파고 심지어 남의 산을 뚫었어. 진짜 대단하지. 이 정도면 친구는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 산을 뚫어서 이동하기 편하다며 원래대로 메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그냥 둬도 된다고 했어. 일주일간 채굴을 마친 후 M은 다른 일을 하러 도시로 돌아가야 했어. M의 환상터널 덕분에 지금은 도시간 이동이 매우 간단해졌어. 그때 C는 활용화에서 반다나를 다시 만났어. 왜 거기 있냐고 물으니 이제 그 모임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가 사라진 후 많은 일이 벌어졌대. 팀장은 계속 음식이 별로라서 난동을 부리고 게다가 식당에 돈도 안 냈대. 결국 전국적으로 수배됐지만 그는 여전히 건방지게 굴었어. 게다가 반다나에게 M을 찾아오라고 시키기까지 했지. 그는 이 여자가 매우 영리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녀는 잠시 동의하고 재빨리 텔레포트 스톤을 가져가서 빠르게 사람을 찾자고 했어.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체포했어. 그녀는 마르피 씨가 교회에 소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멍청한 팀장과 같이 잡혔을 거야. 활용하는 이로써 해체됐어.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는 자기 주변 사람이 그 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거야.
M은 그녀마저 쫓겨난 걸 보고 슬퍼하며 떠났어. 이 순진한 청년은 활용하러 돌아가고 싶다는데 이제는 아마 못 갈 거야. 그 여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고노바를 매우 존경하고 몇 가지 빚이 있다고 했어. 반다나는 그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여기며 신분을 숨기고 있어.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녀도 알맞은 곳을 소개해주기로 했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바로 코트를 거기로 보내서 일하게 했지. 그곳은 허가받은 15개 제작소 중 하나라서 거기서 일하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약품과 마법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거래해. 정식 허가증을 가진 우두머리를 대사 제작사라고 부른다. 그들은 국내에서 배포와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최고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와 인사에 꽤 놀랐다. 쳐다보길래 그녀가 마치 처음 보는 요정족인 줄 알았다. 그는 사과하고 자신이 코트라고 소개했다. 그녀에게 대사 제작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밖에 나갔다고 했다. 미세는 조수이고 젊은이가 여기서 일을 돕는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그렇게 젊은이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살펴봤다. 코트는 왜 이 집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고 오늘 그의 일은 이 더러운 걸 치우는 것이었다. 작업장이 아니라 집안일을 돕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미세는 이미 익숙해서 기꺼이 동의했다. 아주 빠르게 그의 손길로 30분 만에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 그 후 젊은이는 미센을 찾아가 다음 일을 물었다. 어쩐 일인지 그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한 소녀를 바로 목격했다. 그 소녀는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오늘 여기서 일할 거라고 이름을 소개했다. 배에 있는 문양을 보고 코트는 그것이 저주임을 알아챘다.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착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 했다. 저주를 대충 살펴본 후 그는 그녀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추측했다. 가장 다행인 건 그녀가 아직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코트는 죽을 끓이기로 했다. 장면 전환, 율리시아와 미미코가 미세니 캔 희귀광산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녀는 그 가치가 최소 5만 골드 이상일 거라고 추산했다. 이는 정말 미친 일로 코트는 미트린을 쓸모없는 금속으로 여겼다. 미미코는 오리안 키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했다.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 분명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다행히도 미세는 납치되어 일하게 되지만 더 나쁘면 너무 위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다. 이 소녀는 그를 괴물소년이라고 인정했다. 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숨어서 살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율리시아말로는 그가 활용을 위해 자비를 해서라고 했다. 미미코는 그 대장이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센을 어떻게 할지 물었고 율리시아는 그가 대사 제작사가 되도록 도와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코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다시 젊은이에게 돌아가니 이미 죽이 완성되어 있었다. 주인은 와서 모든 게 깨끗한 걸 보고 매우 놀랐다. 그녀는 오펠리아이고 미센이 만난 걸 알고 저주에 걸린 소녀를 쫓아내려 했으며 그 소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돈을 받고 나서 미세는 이 정도가 좀 많다고 생각했다. 1시간도 안 돼서 한 일인데. 오펠리아는 자신이 외부인과 접촉하게 한 걸 자책했다. 현재 그녀는 저주의 침식을 늦추려 노력 중이라 매우 바쁘다. 죽에게 죽을 가져가자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고 금발은 죽 냄새가 너무 좋아서 더 먹고 싶다고 설명했다. 독이 있는지 시험해보려던 찰나 그녀는 믿고 거절했다. 단 한 번 만났지만 그가 무척 안심되는 사람 같았다. 게다가 이 몸은 저주로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독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녀가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싶어 했다. 오펠리아는 그렇게 듣고 제자에게 코트가 만든 죽을 맛보게 허락했다. 한 숟가락 먹고 금발은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곧 고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오펠리아는 리스의 뜻을 따르다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음식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 속상해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소녀가 갑자기 회복되며 저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 교사는 믿을 수 없었다. 장면 전환 저주를 걸었던 배우 인물들. 상대편이 저주를 풀었다는 걸 알고 주모자는 리스 공주를 즉시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밤이 되어 그 커플은 미미코의 가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공주님을 본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다. 리스가 심한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직접 찾아온 것이다. 오피리아는 작은 아이가 아주 강력한 저주에 걸린 사연을 상세히 설명했다. 누군가가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프랑 공주님과 왕의 외동딸이며 두 나라의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즉 누군가가 암살로 이 관계를 깨트리려 한다는 뜻이다. 미미코는 친구가 회복되어 기뻐하며
그들이 여기 온 이유가 저주를 풀어준 청년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듣고 두 사람은 한동안 멍해졌다.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율리시아는 코트가 끓여준 죽으로 공주의 저주가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감쌌다. 반나절 만에 만나지 못했는데 벌써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공주 암살 사건 뒤에 있는 범인은 분명 저주사와 연관이 있고 궁중일에 개입할 수 있는 인물이다. 미미코가 목록에서 3명의 후보를 뽑았다. 첫째는 제일장군 사노바, 다음은 제사망 필사도라, 마지막은 교회 주교 크리스탄이다. 그는 신도들을 이용해 리스의 방에 있는 보호마법을 방해할 수 있다. 새어머니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장군은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도둑단과 연관되어 있다. 오피리아는 현재로서는 진짜 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함정을 설치해 배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공주는 15세이며 풍습에 따라 1년간 외부에서 훈련한 뒤 궁으로 돌아온다. 오피리아는 대장장이 대사가 운영하는 공방을 만들어 공주의 은밀한 수련 장소로 삼으려 한다. 배우 세력은 대장장이 대사에 대해 조사하겠지만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어 진짜를 알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방패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 리스를 암살하려는 자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 대사로 인정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를 듣고 율리시아는 딱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고급 마정석을 오피리아에게 보여주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 커플은 이 물건이 코트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맨이 일하러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 맨은 스승이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오늘은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코트는 슬퍼하며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뭔가 잘못해서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배가 고팠기에 민도 밥을 먹으러 달려갔다. 우연히 식당에 모험가 파티가 있었는데 짐꾼이 부족했다. 임무가 오늘 반드시 완료되어야 해서 아마 거절해야 할 것 같았다. 이 말을 듣고 맨은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투는 서툴지만 무거운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여자친구는 맨을 어린애 취급하며 깔봤다. 결국 형에게 머리를 한 대 맞았다. 자기 역시 그 나이 또래일 뿐이라서 더 다를 게 없었다. 형은 다정하게 사과하며 동생이 무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쉽지 않은 이가지 않는 게 낫다고 권했다. 특히 이번에는 200kg짜리 골렘을 사냥하러 가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운반이 불가능하다. 이를 듣고 코트는 웃으며 200kg면 문제없다며 형 둘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참가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했지만 코트가 형을 단번에 들어 올리자 믿게 되었다. 금발인 150kg 무게의 형도 코트에게 들어 올려졌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칭찬했고 결과적으로 맨은 임시 파티에 합류할 수 있었다. 갑옷을 입은 형은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며 투사라고 했다. 단조는 사무라이로 파티장이다. 신하는 궁수로 C와 만나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해서 기뻤고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게 되어 좋았다. 그들의 파티에는 짐꾼이 있었지만 아파서 못 나왔기에 맨이 그 사이 신경 써주길 바랐다. 모두 던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문에 도착하자마자 매니 슬라임을 밟아서 난리가 났어. 참 한심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가장 약한 생물조차 혼자 이기지 못하고 발을 찔렀으니 어쩌겠어? 그들은 매니 전투에 정말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 다행히 두 형은 성격이 좋아서 싸우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매는 집만 나르라고 했어. 위험에 빠지면 괴물을 잡아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전혀 화내지 않아서 놀랐어. 맨이 이렇게 무능한데도 말이야. 활용하에서 맨은 정말 심하게 당했거든. 조금만 실수해도 대장이 때렸어. 두양밍은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지. 내부로 들어간 후 그들은 가루를 이용해 던전을 밝혔어. 덕분에 맨은 고블린의 배설물을 발견할 수 있었지. 신선한 똥을 보고 아직 고블린들이 이곳에 있다는 걸 짐작했어. 신은 동생을 안심시키며 한두 마리면 문제없지만 무리와 마주치면 전투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했어. 그렇게 그들은 유적지로 들어갔고 맨은 계속해서 비밀문을 발견했어. 던전 앞에도 고블린이 매복해 있어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 단조와 신하는 즉시 적을 쓰러뜨렸지만 그 소리가 무리들을 깨웠어. 들리는 소리로 보아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후퇴했어. 양쪽 입구가 막힌 것 같아서 결전을 각오를 해야 했어. 크로트가 여기 비밀 통로가 있다고 알려줘서 탈출구를 찾았어. 들어간 뒤 친구가 갑자기 문을 닫아매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 형 둘을 안 들여보내냐고 묻자 신하는 울었어. 시가 밖에서 소리쳐서도 고블린에게 쫓기는 동안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버티며 친구들을 도망가게 하기로 했어. 즉, 두 사람이 희생할 준비가 되었고 신하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에 문을 닫은 거야.
매는 형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 남으면 슬라임보다 못하다고 혼났어. 남아있으면 형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도망가라고 재촉했어. 신경 쓰지 말라고. 단조도 이 잃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았어. 신은 여동생을 지키다 죽는 것이 형의 영광이라고 했어. 신하는 슬펐지만 형들이 괜찮을 거라 스스로 위로했어. 작은 방에 불을 켜자 앞에 아이언 드래곤 골렘이 나타나 충격을 받았어. 동시에 아이에이가 애를 매니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사람을 찾았어. 그녀는 공주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어. 동생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고 동의했어. 들어가 보니 그가 어디에도 없었어. 밖에 반다나는 매니 지금 북동쪽 던전에 가고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 율리시아가 달려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이게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하러 가야 했어. 위험한 일에는 여기 남아 기다려야 했어. 하지만 공주는 저주에 약해지지 않았으니 함께 가고 싶어 했어. 게다가 호이가 주인을 떠날 수 있냐고 꾸짖었지. 게다가 리스는 스스로를 지킬 마법이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동의해서 둘이 함께 사람을 찾으러 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발자국이 많아. 씨가 분명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정확히 확인하려고 엘이 감각 강화 마법을 썼어. 율리시아는 무슨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공주는 후각을 강화해 냄새를 맡았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 에이시아는 둘이 서로 안고 있는 걸 떠올리며 냄새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더 깊숙이 들어가 엘이 누군가 싸우고 있다고 알려주자 안심이 강화 마법을 걸고 돌진했어. 그때 케이와 다노조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 다행히 율리시아의 전투 능력이 높아 고블린 무리를 쉽게 무너뜨렸어. 한편 내부의 커플은 거대한 괴물 앞에서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신하는 처음부터 이 임무를 포기했어야 한다며 자책했어. 그래야 모두 살아남았을 테니까. 게다가 맨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했어. 아이언 드래곤 골렘은 침입자를 공격하는 종류야. 지나가면 분명 죽어. 두 형이 시간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서 멈춰야 한다니. 쿠엇은 괜찮을 거라고 태연한 척하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작은 녀석을 꼬셨다. 우선 이 귀찮은 골렘부터 처리해야 해. 청년은 그렇게 들어가서 공격을 쉽게 피했다. 맨은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한 듯 한 대 맞을 때마다 엄청 아파한다. 용은 고통스럽게 싸우지만 금세 여러 개의 머리가 잘려나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의 말문이 막혔다. 어느새 거대한 생명체는 돌무더기만 남았다. 슬림도 못 쓰러뜨렸던 상대가 이렇게 강하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 씨에게는 이게 그냥 채굴 작업일 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에 익숙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율리시아가 재빨리 달려들었고 신하는 매니검을 휘둘러 용을 부숴버린 일을 이야기했다. 누나가 손을 흔드는 걸 본 뒤 그는 아무 탈 없이 율리시아 덕분에 위험한 두 사람을 구하러 갔다. 사실 고블린 무리를 처리한 뒤에야 그녀가 이곳에 온 거다. 다쳤지만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지급 전투 재능을 가진 소년이 S급 채굴 스킬로 낫 하나만으로 브라이어 드래곤을 쓰러뜨렸다는 전설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맨은 그 전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레는 쿠엇이 너무 멋져서 기뻤다. 밖에서 칸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단조도 율리시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덤으로 그녀는 새로 건설할 공장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맨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어서 망설였다. 씨는 좋은 기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율리아도 모험가가 더 필요하다며 그들을 모두 고용하고 싶어 했다. 모두가 기뻐했다. 에스만민의 엄청난 힘을 걱정했다. 율리시아는 동생에게 돌아가서 재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실력을 정확히 알면 공장에서 일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잠시 후 길드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미코가 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왕실 마법사이며 검사 역할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오펠리아가 그를 매우 칭찬했다고도 말했다. 검사 후 그들은 모험가들과 함께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며 식사를 하러 갔다. 율리아는 남은 친구에게 맨의 실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이 길드는 G부터 SS급까지만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즉 SSS급 이상은 결과를 낼 수 없다. C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모든 수치와 재능이 SSS급이며 체내에 잠재된 마력이 그녀보다 훨씬 많았다. 그를 장인으로 두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검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밖으로 알려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두 친구가 돌아왔을 때 신입생 소녀가 귀를 막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내용을 들었고 커플이 놀려서 그녀를 편견 있는 무리에 끼게 했다. 쿠엇은 모험가 팀과 함께 마차로 데려가졌다. 그들이 간 곳은 텔레포트 돌이 없고 약간 외진 곳으로 공주가 훈련하기에 적합했다. 악마족 영토 근처라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새로 지은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가 그룹을 고용했다. 그들을 평가한 율리시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X는 자신의 정체성에 계속 고민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제작의 대가야. 민나는 검사라서 다행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밖으로 새어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두 친구가 돌아오니 신입이 귀를 막고 있었어. 분명 다 들은 거지. 그래서 둘이 장난치며 결과를 망쳤고 신입도 그들과 어울리게 됐어. 그리고 능력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이후 그들은 모험가 팀과 함께 마차로 데려가줬어. 그곳은 순간이동이 불가능하고 약간 외진 곳이라 공주가 훈련하기에 적합해. 이 지역은 마종 영토 근처라 매우 중요해. 새로 지은 공장을 보호할 모험가들을 고용해 다른 이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거야. 유리시아는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뒤 문제없다고 판단했지. X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만 듣고 있어.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율리아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뭐라 할까? X는 아직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반면에 두 형은 전혀 모르고 명령만 따르고 있어. 그들이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율리아도 거짓말을 해야 해.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간 뒤 바로 그 사람이야. 성벽에 가까워지자 매는 지난번에 해고당했던 일을 떠올렸다. 술이 이를 맞자마자 해고됐거든. 그는 자신이 무능해서 쫓겨난 줄 착각하고 있었다. 도착하자 율리시아가 여기가 그들의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세 사람은 조금 걱정했지만 잠시 근처 여관에서 쉬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맨이 직접 작업장을 짓는다고 했다. 그것도 동의받았다. 그는 나무로 만들면 하루면 끝난다고 했지만 제대로 깔끔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했다. 두 형제는 하루 만에 작업장을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3일 만에 원하는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율리시아는 이미 그의 놀라운 능력을 봤다며 3일 이상 걸려도 괜찮은 이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맨은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것들을 적어 작업을 시작했다. 그 목록에는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그리핀 깃털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나가면서 듣던 신화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것들이 건축과 무슨 상관이지? 은발여자는 세 형제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며 일할 수 있게 했다. 공주는 또한 코에게 식사와 휴식을 충분히 하라고 당부했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 시간이 많다고 했다. 모험가들도 불러 설명을 들었다. 동생은 친구가 두 형제에게 코의 능력을 알려주려 한다고 생각했다. 코 혼자 단검으로 골렘을 제압했고 철골렘 채굴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S는 매우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 율리아는 자신이 과거 왕실을 위해 모험가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L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다른 단검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이 왕국의 셋째 공주임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있으니 모두가 경의를 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보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들이 확인한 유일한 사실은 미니 전투기술은 없지만 다른 모든 능력은 SSS급이라는 것이다. 이 등급은 전설급으로 존재 여부도 의심받는다. 하지만 미니한 행동을 보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율리아는 그가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있다. 이곳에서 선정된 대장장이가 바로 코다. 이것도 비밀이기에 그들이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신하는 그들이 맨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코의 성격상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악의적인 자들이 민의 특별한 능력을 알면 이용하려 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S는 정작 두 사람이 민에게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봤다. 형은 여동생이 너무 흥분하자 진정시키려 했다. 단조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르가 민이 저주를 풀어준 사건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능력은 SSS급이야. 이 등급은 전설급이라 존재 여부도 의심받지. 그러나 애미한 행동을 보고 나서야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어. 율리아는 그가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있다고 했어. 이 대장장이가 바로 여기서 선택된 이유야. 이 또한 비밀이라 그들이 꼭 지켜줘야 해. 지나가며 지나는 이들이 비밀인 걸 알게 하지 말라고. 신하는 그들이 M에게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야. 그녀는 한숨 쉬며 사실 그가 성격상 들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 더 중요한 건 누군가가 M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할까봐 걱정해. 하지만 S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M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봐.
오빠는 동생이 너무 흥분하자 진정시키려 노력했어. 단조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해서 내가 에미 자신을 저주에서 풀어준 사건을 이야기했어. 특별한 능력이 있는 M을 알게 되자 아기가 있었고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S는 바로 이 두 사람이 M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 오빠는 너무 동생이 침착하지 못해서 도와줘야 했어. 진정시키려고. 단조는 계속 듣고 싶어 해서 리이가 M이 저주를 풀어준 이야기를 했어. 죽은 자국을 풀어준 건 그가 만든 죽은 자국, 죽음의 죽음. 지금은 적 세력들이 공주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이런 외진 곳을 선택한 것도 안전을 위해서야. 동시에 모든 일의 배후를 찾고 있고 물론 도둑은 없어. 동시에 모든 일 뒤에 있는 자를 찾아내는 거고 당연히 굿은 아무것도 몰라. 중요한 건 저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거야. 정말 너무 착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 그런 멋진 성격 때문에 에오리시아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어. 리스도 친구로서 이 비밀을 여기 있는 셋만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단조는 우리 모험가는 왕실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지만 친구라고 생각하니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했어. 나도 동료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동의했지. 두 사람은 명예를 걸고 공주도 돕겠다고 맹세해서 그 애가 매우 기뻐했어. 신하는 그 애를 하루 만에 만나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냐며 걱정했어. 에오리시아도 그 기분을 이해했어. 사실 그를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애도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자리를 옮겼어. 밖에 나오니 그 애는 그 친구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작업장에 도착했더니 그 애는 신기하게도 큰 집터를 이미 완성했어. 젊은 남자가 다 지었냐고 물으니 그는 웃으며 자신은 비급 굴착공이라고 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 그런 등급이 실제로 있지도 않고 그렇게 힘센 건 없거든. 그 친구는 그 남자가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했지만 믿지 않았어. 자기 고향에서는 매일 집 10채씩 짓는 게 일상이라서 자신은 마을에서 제일 약한 편이라며 대단하지 않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애는 할 말이 없어졌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계속해서 그가 많은 임무를 받는데 짜증나지 않냐고 물었어. 그는 웃으며 강요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다고 했어. 이전 파티에서는 쓸모없는 놈이라 불리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얻어 정말 기쁘다고 했어. 자신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지. 당시 신하는 너무 순진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며 모든 일에 자기만의 결정을 내리는 걸 깨닫고 웃으며 이제 둘은 친구가 되자고 했어. 단조는 밖에서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사러 갔어. 그는 모험가 비버가 자기 파티를 해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 그 여자는 비버가 악당들에게서 임무를 받고 모험가로 몰래 들어가 많은 파티가 해체됐다고 알려줬어. 이번 목표는 그들의 사쿠라 파티인 것 같았어. 모든 정보가 종이에 적혀 단조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지. 밤에 단조는 위험에 빠뜨린 자를 찾아갔어. 그는 사쿠라 파티가 아직 살아 돌아온 게 꽤 괘씸해했어. 뜻밖에도 이자는 리스 공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걸로 돈을 벌 생각이었어. 단조는 그자의 대담한 부자 아이디어를 칭찬했어. 잠시 기뻐하던 그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비급 흑팍이잖아. 정말 할 말 없네. 사실 어느 등급이든 그렇게 강하지 않아. 친구는 그 청년이 정말 뛰어나다고 인정했지만 잘하지만 소식은 없어. 고향에서 매일 10채씩 집을 짓는 건 일상적인 일이야. 자신은 아마 마을에서 가장 약할 뿐이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할 말을 잃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계속 질문했어.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어. 계속해서. 그가 많은 임무를 맡아도 불만 없냐고 물었지? 그는 웃으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즐겁다고 했어. 얘 팀에선 쓸모없는 놈 취급받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했으니까. 심지어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얻은 게 정말 좋아. 자신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기뻐. 지금은 코트가 너무 밝아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걸 깨닫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웃으며 앞으로 친구가 되자고 했어. 단조조는 지금 밖에 나가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사려고 해. 그가 모험가 비버가 자기 팀을 해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해. 그 아이는 그가 악당에게서 임무를 받고 침투한 거라고 알려줬어. 단조조는 밖에서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샀어. 그는 모험가 비버가 자기 팀을 해치려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저 아이가 말하길 그가 이미 악당들에게 임무를 받고 위장에 위험한 일을 저질러서 많은 팀들이 해체되었다고 해. 이번 목표는 분명히 세 사람의 사쿠라 그룹인 것 같아. 모든 세부 내용이 종이에 적혀 있어서 그가 직접 해결해야 해. 밤이 되자 다노조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그놈을 찾아갔어. 그놈은 사쿠라 그룹이 아직 살아서 돌아온 걸 꽤 분하게 여겼지.
놀랍게도 그 녀석은 리스 공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계획 중이었어. 단호조는 그 아이디어가 대담하다며 칭찬했지. 잠시 즐겁게 웃다가 누군지 깨닫고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는 꽤 침착하게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말했어. 누가 자기 나쁜 일을 다 말하겠어? 그가 대담한 부자가 되려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칭찬했어. 잠시 기뻐하다가 누군지 알아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 그는 침착하게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고 했어. 누가? 자기 나쁜 짓을 다 말하겠어? 비비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단 바나가 끌어당겨서 단조의 손을 빌려 도와달라고 했어. 비비는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단 바나는 단조의 손을 빌려 그를 처리하려 끌어당겼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람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대로 칼날이 목에 닿았지만 손을 쓰지 않았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전에 팀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 번은 봐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까이 오거나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손대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위협했다. 단 바나는 그렇게 보고도 짜증이 났다. 방해꾼을 단조에게 처리해달라 생각했는데 막상 손을 쓰려던 찰나 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 이들이 미미코 왕실 마법사 3급 정보부대라는 걸 알아채고는 굳이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편지를 받고 누군가는 지금 바로 시의 고향으로 출발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모두가 맨이 만든 성 같은 거대한 공장에 깜짝 놀랐다. 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하게 완성되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엘은 이곳이 이제부터 자신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모두를 초대해 각 구역을 소개하며 친해지게 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아마도 청옥으로 만든 물 생성 장치였다. 그것은 연구기관으로 변해 앞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다. 빛도 수정 마법석인 석영 결정체로 만들어져 1년 동안 계속 켤 수 있었다. 듣고 나서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각자의 침실은 모두 아주 넓고 편안하게 똑같았다. 그는 율리치아에게 대장장이가 언제 올 거냐고 물었고 율리치아는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거짓말했다. 맨의 방이 어디냐고 묻자 자신은 단순한 부속일 뿐이니 부엌구석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5명에게 혼났다. 그들은 청년에게 여기서 자라고 강요했다. 2시간 동안 설득한 후에야 그가 겨우 물었다. 집을 둘러싼 저주를 막을 결계를 만들 수 있느냐고. 그건 좀 어렵다고 들었다. 듣고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준 부적을 방 곳곳에 수작업으로 붙였다. 엘은 나중에 나와서 언니를 놀려보며 변태 생각하냐고 물었다. 율리치아는 얼굴을 붉히며 질투 안 한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순진함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그들은 여전히 다정하게 함께 있었다. 씨가 집안일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갑자기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맨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청소하러 간 모양이라고 했다. 누군가 벽에 낙서해서 지워야 한다고 했다. 듣고 율리치아는 깜짝 놀라 뛰어나가 확인했더니 모든 낙서가 이미 다 발해 있었다. 놀라운 건 미미코가 한번 붙으면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가 마치 먼지처럼 쉽게 지웠다는 점이었다. 장면이 바뀌어 시의 옛 동료들이 치스탄 총감독에게 호출되었다. 마르피스는 활용리 팀의 폭력행위 연루로 제명될 예정이다. 팀장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득한 끝에 드디어 저주를 막는 결계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어. 만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듣고 나서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준 부적을 방 안 곳곳에 손수 붙이는 방식을 택했어. 그리고 나서 언니를 놀려서 생각하는지 확인했지. 율리시아는 얼굴을 붉히며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했어. 동생에게 순진함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지. 그래도 다음 날에도 둘은 다정하게 함께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며 캉맨이 집안일을 다 했어.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졌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 없다며 칭찬했어. 맨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청소하러 간대. 누군가가 벽에 낙서를 해서 지워야 한대. 듣고 율리시아는 깜짝 놀라 급히 확인하러 나갔어. 보니 온통 낙서가 색이 발해 있었지. 놀랍게도 미미코는 한 번 묻으면 떼기 어렵다고 했는데 맨은 일반 먼지처럼 지워냈어. 정말 대단해. 장면이 바뀌어 시의 옛 동료들이 지금 치스탄 총감독에게 호출받았어. 마르피스는 호룡아 팀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제명될 거야. 팀장도 도망자라서 전방위 수배 중이지. 담당 여사가 나는 잘못 없고 모두 식당 탓이라 주장했어. 그런데 그가 먼지처럼 흔적을 지웠다니? 정말 대단해. 장면 전환, 시의 옛 동료가 지금 총감독 치스탄에게 호출되었어.
마르피스는 불화 사건 때문에 제명될 거야. 활용화 팀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팀장은 아직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기도 해. 그 여자가 변명하면서 자신은 잘못 없고 모두 식당 탓이라고 했어. 그들은 돼지보다 더 못한 음식을 줘서 마법으로 벌을 줬다고. 그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작은 일이라도 했다고 했어. 처벌이야. 그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미 교회의 명성에 큰 피해를 줬어. 하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래서 말이지, 나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 죄를 면제해주고 신부로 승진도 시켜줄 거야. 그 후에 마를피시에게 술 한 잔 권하며 다 마시라고 했어. 그 광경을 보고 저 늙은이는 교활하게 웃었어. 계획이 성공했으니까. 처음엔 그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고 모든 걸 하겠다고 했어. 마치 커트가 파티에 있을 때 자주 하던 말처럼 치스타는 그녀에게 명령을 내렸어. 우리 편으로 공주 리스를 암살하라고. 이 말에 그녀는 충격받았고 몸에 저주가 걸렸다는 걸 알고 더 놀랐어. 그 늙은이는 이제부터 그녀의 몸이 맹물 외에는 아무것도 흡수 못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임무를 빨리 끝내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굶어 죽는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말피시는 신부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 바로 그녀는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졌어. 그들은 애를 겨냥한 아주 어두운 음모를 준비 중이야. 그때 집으로 돌아가 보니 모든 게 아직은 평화로웠어. 공주는 저주가 풀리고 아직 이상한 일이 없었어. 아마 적들이 그녀의 위치를 몰라서 경계하고 있는 듯해. 엘은 애미 만든 요리가 항상 맛있다며 기분 좋아했어. 아이시아는 아마도 애미 음식 덕분에 저주가 풀려서 동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미코는 누군가를 보내도시를 감시했어. 적이 이상 행동을 하면 바로 발견할 거야. 커트이 만든 케이크를 맛본 유리시아도 특별한 맛에 감탄했어. 오늘은 쌀가루로 만들었다고 했어. 리는 전번주기 저주를 풀 수 있었다며 흥미로워했어. 그리고 친구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유리스는 왜 애미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했어. 전에 그가 저주에 대항하는 결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는데 커튼 순진하게 그랬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저택 자체가 처음부터 저주에 반하는 효과가 있었고 나쁜 사람들은 공주에게 저주를 걸려 했지만 결계가 있어서 추가로 만들기 힘들었어. 그래서 커튼 결계를 살짝 고쳐서 뒤에 있는 자가 빛나게 만들어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어. 이 문제를 알자마자 언니는 미미코에게 바로 보고했어. M은 친구가 밖에 나갔는데 이사 온 후로 저택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 리는 슬퍼했어.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 간다고 했어. 밖 성벽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온통 검은 뼈들이 뒤덮고 있었어. 전에 M을 데려온 아저씨가 사실 장군이었어. AIC는 그걸 불길하게 느껴 지네리키에게 병력을 준비시키라고 했어. 이미 반사결계가 있어서 추가로 만들기 매우 어려웠어. 하지만 저주는 반박하지 않고 조금 바꿔서 뒤에 있는 자가 빛나게 만들어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어. 문제를 깨달은 언니는 바로 미미코 그룹에 보고하러 갔어. 매는 친구가 밖에 나가 놀았는데 이사 온 이후로 저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듣고래는 슬퍼했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어도 위험을 무서워하니까. 성벽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검은 뼈로 뒤덮였어. 전에 맨을 데려가 일 시킨 그 아저씨가 장군이었어. 아이쉬는 불길한 예감을 느껴 제너릭에게 군사 준비를 지시했어. 이 도시는 중요해서 그가 감독관으로 나섰대. 위험해. 지금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검은 뼈가 덮여 있어. 전에 고용된 삼촌이 알고 보니 장군이었어. 아이씨는 이게 좋지 않은 예감이라 제네릭에게 만약을 대비해 군대를 준비하라고 했어. 이곳은 중요한 도시라서 그가 감독관으로 선임된 거고 첩자가 숨어들어와 파괴하지 않을까 걱정해서야. 한편 여자아이들은 저주를 건 자를 찾았어. 감시자로 나섰어. 파괴하려고 뱀이 숨어서 일꾼으로 위장할까봐 걱정돼서. 그때 여자애들은 공주님에게 저주를 건 자를 찾았어. 그를 입막으려고 죽였지만 왜인지 그때 온몸이 계속 빛나고 있었어. 오펠리아는 시가 한 일에 매우 놀랐어. 빛났다. 오펠리아는 매우 놀랐다. 시가 한 일에 대해 방어 결계를 만들어 저주를 반사시키고 동시에 뒤를 쫓는 자를 찾게 도왔다. 유리아는 문제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두 사람에게 부탁했다. 미미코는 나머지 일은 자신이 조사하겠다고 동의하며 친구에게 에리 공장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럼 위험할 게 없으니까. 말을 마치자 세슨 밖에서 경보음이 들렸어. 도시가 수천 마리 괴물에게 공격당하는 것 같아. 불을 밝혔더니 해골 군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
감시대도 이 일을 황실 마법사에게 보고했어. 수천 개의 해골이 성곽에 다가오고 있고 아마 목표는 공주님인 것 같으니 뭔가 막아야 해. 아우리스가 군인을 보내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어. 그는 해골들이 이곳으로 직진할 거라 싸우고 싶대. 율리시아가 공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미미코가 비밀보고를 받았어. 해골 군대가 성벽에 부딪혀 모두 정화되었대. 이 광경에 보는 이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서쪽 성벽 얘기가 나와서 전에 코트가 여기서 일한 적이 생각났어. 시멘트에 마법을 넣어서 성벽이 정화 능력이 있었던 거야. 장군 아이스도 이 지역 전체를 고친 소년이 원인임을 깨달았어. 마피시는 지금 몹시 고통받고 있어. 악마가 그녀를 이용해 해골 군대를 소환하고 있거든? 악마는 그녀가 지금 죽는 걸 원치 않아. 마력을 써서 더 많은 괴물을 불러내야 하니까. 마피시는 처음부터 교회에 이용당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치스타는 사람이 아닌 악마가 상위 악마와 공모해 공주를 해쳤다는 걸 몰랐어. 괴물을 생산하는 장소는 라피타 유적이야. 이전에도 악마를 소환하는 데 쓰여 적합했지. 그녀의 마력은 뚱뚱한 이빨 노란이가 말한 것만큼 많지 않지만 영혼까지 원료로 쓰면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율리시아는 엠에게 외부 상황을 알렸어. 사방이 몬스터 투성이라 지원군을 부를 방법이 없대. 그들이 고용한 모험가 팀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엘은 걱정했어. 조사에 따르면 괴물이 발생한 곳은 라피타 유적이래. 그래서 기사단이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적이 너무 많아. 아직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율리시아는 엠가 만든 성벽이 몬스터를 정한 일도 다시 언급했어. 마을에선 그게 흔한 일이라더라고. 유리아는 익숙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 그녀는 괴물을 없앨 아이디어도 생각해내서 밖으로 나가겠대. 두 사람에게 집에 꼭 있으라 당부했지. 그녀는 유적을 정리하러 갈 거라며 라피타, 이전에도 악마를 소환하는 데 사용해 매우 적합했다. 비록 그녀의 마력은 뚱뚱하고 이빨 시린 노란이가 말한 것만큼 많지 않지만 영혼까지 재료로 사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율리시아는 엠에게 외부 상황을 알렸다. 사방이 괴물로 가득해. 지원군을 부를 방법이 없다고 했다. 모험가 그룹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엘이 조금 걱정했다. 조사 결과 괴물이 발생한 곳은 바로 라피타 유적이었다. 그래서 기병대가 긴급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쉽게도 적수가 너무 많아 아직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율리시아는 엠이 만든 정화의 벽으로 괴물이 막혔던 사건도 다시 언급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이런 일이 흔하다고 했다. 그곳 집마다 다 그렇게 한다고. 유리아는 이미 익숙해져서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괴물을 물리칠 아이디어가 있어. 밖에 나가고 싶어 했다. 두 사람에게 집에 꼭 있으라고 당부했다. 할머니는 유적을 청소하러 간다며 코트가 따라가고 싶어 했고 미니 할머니 말을 듣도록 유리아는 이걸 이미 익숙해져서 더 이상 놀라지 않아. 그녀는 괴물을 없앨 생각도 했고 나가려고 했어. 두 아이에게 집에 꼭 있으라고 당부했어. 그녀는 유적을 청소하러 간다면서 코트가 매우 흥미를 느껴 따라가고 싶어 했어. 미니 언니가 말한 걸 듣고 살짝 귓속말했어. 벽에 낙서한 악마 이야기야. 그러니까 항상 엘 곁에 있어줘.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두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자고 약속해서 공주는 행복해하며 마치 청혼받은 듯한 기분이었어. 그 후 유리스는 창고에서 지난번에 만든 정령석 더미를 꺼내 몬스터 제거에 쓰려 했고 꼬마도 아우렐 장군과 친해서 인사하러 갔어. 동시에 3급 황실 마법사 미미코와 대장장이 오펠리아를 소개했지. 그 아저씨는 상황을 잘 이해해서 공주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많이 걱정하며 부대를 보내 보호하려 했지만 미미코의 정찰 부대가 이미 있어서 막혔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장군의 병력을 미끼로 쓰고 그 사이에 서쪽 유적지로 가서 괴물의 근원을 끊으려 했지. 안심시키려 오펠리아는 비밀 무기를 꺼냈지만 아우리스가 보기에 그냥 마정석일 뿐이었어. 미미코가 효과를 보장해서 아저씨도 그 계획에 동의했고 조건은 유적지로 함께 가서 지원하는 거였어. 부부장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아저씨가 결정을 내려 병사들과 꼬마가 괴물을 유인하고 자신과 유리시아가 두 사람의 지원을 받아 직접 공격하기로 했어. 그들은 이곳에서 도시를 지키면서 아우리가 성공하길 빌었지. 부부장은 이번 일에 불만이 많았지만 술을 따라 권했어. 이건 이별추가 아니라 무사히 돌아오자는 결의의 술이었어. 그때까지 함께 좋아하는 장군의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지. 집으로 돌아온 맨은 매우 슬펐고 시골 노인의 가르침이 생각났어. 마음을 다해 쇠를 단련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말에 흥미를 느꼈지. 그는 단조의 날카로운 검을 보고 더 작고 간편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
머릿속으로 지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아무 쓸모없다고 자책했지. 다른 곳에선 유리시아가 준비를 마치고 모두에게 몬스터에게 정령석을 던지고 눈을 감으라 했어. 즉시 정화의 빛이 퍼져 앞과 벽 주변의 몬스터를 모두 증발시켰지. 장군은 너무 놀라 싸울 필요도 없었어. 미미코와 오펠리아도 이 무기가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주의를 끄는 그룹이 행동을 시작해 두 사람이 유적지로 갈 기회를 만들었지. 그때 꼬마는 세 칼을 갈고 있었는데 이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어. 엘은 즐겁게 저녁 준비하러 갔고 짧고 아름다운 검을 본 꼬마도 보고 싶어 했어. 생각에 빠져 마법력을 실수로 넣어버렸는데 칼날을 머리 위로 넘기면 마법이 발동해 친구가 이 물건을 좋아하니 선물했어. 꼬마가 웃는 걸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결국 친구가 누군가에게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묻기로 했어. 친구가 알아차리자 일도 인정했지. M은 친구가 무서워하는 걸 알고 무언가 하고 싶어 했어. 리스는 언제나 의지하는 자신이 걱정이었고 지금도 작은 일을 위해 서쪽 유적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괴물들을 모두 증발시키고 벽 앞과 주변을 정화했다. 장군이 이렇게 충격받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미미코와 오필리아조차도 이게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몰랐다. 주의를 끄는 그룹도 행동을 시작해 두 사람이 유적으로 갈 기회를 만들었다. 쿠트는 세 칼을 모두 갈았고 이건 실패작이라 생각했다. 엘은 기쁘게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다. 짧고 예쁜 검을 보고 쿠트도 보고 싶어 했다. 생각에 빠져 마력을 이미 검에 넣었다고 했다. 칼날을 머리 위로 대면검 속 마법이 발동된다. 그녀가 이 물건을 좋아해 선물했다. 그녀가 웃는 걸 보니 그가 마음속으로는 슬펐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하지만 끝내는 친구가 목숨을 위협받는지 묻고 싶었다. 그녀가 알아채자 엘도 인정했다. M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무언가 하고 싶었다. 리스는 늘 그들에게 의존해 속상해한다. 지금도 자신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기에 서쪽 유적으로 위험을 감수했다. 그런데 쿠트가 예전에 자신과 활용리 팀이 거길 가봤고 그곳이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다니 어찌 된 일인지. 나랑 활용화 팀은 이미 그곳에 가본 적 있어. 거기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 유리시아가 말한 낙서하는 악마가 장난치는 곳이라고. 재밌다고. 그 녀석도 싸울 능력이 없어서 쓰러졌거든. 코이스는 꼭 지켜야 할 사람이야. 저 애가 좋아하는 동안 걔가 말했어. 그녀랑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코트가 친구를 데리고 유적지로 가서 낙서하는 악마를 혼내주자고 결심했어. 준비를 마친 후 르는 코트가 만든 검 속 마법이 뭔지 궁금해서 꺼내서 써봤어. 걔가 말하길 검을 머리 위로 들면 자동 발동된대. 검을 머리 위로 들면 자동 발동된대. 한편 유리시아와 아우루 장군은 유적지로 가려고 몬스터들을 지나가려고 애쓰는데 수가 너무 많아. 다행히 대부분은 제너릭의 미끼 팀이 다른 곳으로 끌어냈지. 하지만 마정석 수가 한정돼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어. 이 애는 몬스터 발생지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안 그러면 모든 게 통제 불능이 될 테니까. 아르는 다쳤지만 유리시아가 자신을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도 날개 달린 몬스터들에게 공격받아 힘들었어. 다행히 K랑 다른 두 명의 동료가 도착했지. 단조도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험가라고 소개하며 감사를 받았어. 신하는 유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내자마자 소리쳤어. 모두에게 알리려고 살펴본 후 그녀는 목표가 땅속에 숨었을 거라고 추측했어. 유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모두 눈을 감고 마정석을 활성화하라고 했어. 정화의 빛이 앞에 몬스터들을 모두 없애고 길을 열었지. 동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아우리스 장군도 코트가 준 회복약을 받아서 즉시 상처가 다 나아 놀랐어. 켄스는 앞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 많을 거라며 익숙해지라고 했어. 내부 몬스터들이 계속 소환되고 있어. 3명의 동료는 이미 지쳐서 몬스터들을 여기서 막으려 해. 2명은 계속 진행하게 하고 아우리스는 모험가 그룹을 칭찬했어.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니까. 그래서 모두 자기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했어. 안으로 들어가도 둘 다 몬스터 발생지를 모르고 있었어. 악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발견했어. 계속 수녀의 힘을 빨아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지. 자신의 몬스터가 정화되는 걸 보고 이 악마는 관심을 가졌어. 방 모험가들을 칭찬하기도 했지. 지루해지던 찰나 그들과도 놀고 싶었대.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몬스터가 더 많이 소환됐어. 유리시아는 여기가 발생지일 거라 생각하고 마정석 정화를 전부 파괴했어. 곧바로 악마가 나타났고 그들이 모든 일의 근원임을 알게 됐어. 유리시아는 땀을 흘리며 상대를 보스라고 부르며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했어. 그녀가 직접 돌진했지만 악마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눈앞에서 마정석을 부숴버리게 놔뒀어. 괴물의 생식지가 어디인지. 악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발견했다. 그는 계속해서 수녀의 힘을 빨아 그녀를 지치게 했다. 자신의 괴물이 정화석에 의해 정화되는 걸 보고 흥미를 느꼈으며 외부 인간 그룹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지루해져서 그들과 조금 즐기고 싶어 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소환된 괴물이 많아졌다. 율리시아는 여기가 발생 지점임을 깨닫고 정화 수정 전체를 부숴버렸다. 바로 그때 악마가 나타나 그들을 위협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율리시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대방을 최종 보스로 불러 반드시 처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직접 돌진했지만 그 악마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눈앞에서 마정석을 계속 자르고 있었다. 운 나쁘게도 이건 일반 몬스터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무수한 생명을 가진 그에게는 전혀 죽일 수 없었다. 장군도 참전하여 상대에게 직접 배웠지만 곧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씻으려 했고 최소한 제거하려고 했다. 장군도 참여해 상대를 직접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즉시 재생되었어. 악마는 상대가 너무 약하다는 듯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마치 말피쉬의 생명으로 제공된 마법진이 그의 힘을 강화해준 것 같아. 지금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참을성의 한계에 거의 다다랐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씻으려 했고 최소한 제거하려 했다. 칭찬하자면 나는 그들이 여기까지 온 여정을 관찰했는데 정말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정도 힘으로는 나를 이길 생각은 하지 마라. 게다가 그는 부장군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며 도발했어. 모두가 목숨을 걸고 성과공주를 지키고 있어. 오어 장군은 사기를 굳게 유지하며 우리를 기사의 일원이라 칭하며 절대 목숨을 아끼거나 두려워서 악마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가 너무 크게 소리치자 상대는 괴물을 잔뜩 불러내 전투를 긴장감 있게 만들었어. 그는 여기 있는 모두를 짓밟을 것이라 선언했지만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어. 두 사람은 계속 협력해 악마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했어.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며 이 녀석은 기회를 줬어. 공주를 성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스가 잡아먹히는 광경을 보여준 후에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어. 유리시아는 걱정하기 시작했어. 머리를 베거나 심장을 찔러도 이 악마를 죽일 수 없었거든. 강력한 마정석조차도 그를 지울 수 없었어. 만약 성벽이 무너지면 맨과 공주가 위험에 처할 게 확실했어. 상대는 그 생각을 읽은 듯 표정으로 쾌감을 느끼며 웃었어. 그는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충고했어. 결국 그녀도 죽을 테니까. 말피쉬 안에서는 애써도 마법진을 지울 수 없었어. 원기 손실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 갑자기 머릿속에 간 만든 음식이 떠올랐어. 바로 그때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맨이 땅속에서 기어나왔어. 사방이 적군이어도 이런 터널 파기 전술이라면 두렵지 않아. 엘도 씨가 말한 9번째 방향은 정말 최고라고 칭찬했어. 말피스를 다시 만나자 왜 누나가 여기 있냐며 놀랐어. 그 여자는 재상공주를 보고 맨이 자신을 몰아세우러 왔다는 걸 알았어. 자신이 직접 괴물을 이용해 공주 암살을 저질렀으니 씨의 성격상 설득하려 할 거라 생각했어. 엘이 그 사람에 대해 묻자 M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파티의 수녀라고 했어. 그녀에게 리스를 노리고 있다는 걸 묻자 말피쉬는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 모든 게 너무 명확해졌으니까. 그녀는 모든 계획이 주교 치스탄의 것이라고 자백했어. 그 바보는 누나가 잘못 그려서 벌을 받는 줄 착각했어. 그 말을 듣고 말피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리스는 자신을 노린 암살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도 걱정했어. 빼는 엘의 방에서 누나가 함부로 그렸다고 꾸짖다가 여기서도 거대한 원을 그렸어. 공주는 맨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지만 오히려 오해하게 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율리시아에 대해 묻자 수녀는 그들이 위층에 있으니 찾아보러 간다고 했어. 그러나 공주는 그를 속여 여기서 낙서된 그림을 지우라고 했어. 혼자 가면 위험할 거라 율리시아를 찾으러 가는 게 걱정됐어. 그녀는 웃으며 이 무기가 있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했어. 이후 양쪽은 각자 맡은 일을 했어. 말피쉬는 동생이 무슨 생각인지 이해 못했어. 위협받는 공주를 혼자 보내다니? 그는 빗자루로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기 시작했어. 말피쉬는 마법이 빗자루로 지워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곧 그녀는 이 녀석이 정말로 고급 악마의 마법진을 지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위에서는 그의 힘이 끊어진 걸 느끼고 몹시 분해했어. 이번에는 그가 두 사람의 공격을 피해야 했다. 율리시아가 웃으며 물었다.
상처가 더 이상 낫지 않을까 두려운 거냐고? 그렇다면 쉽지. 마정석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가 이미 돌을 날려버렸고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끝내려 한다. 그때 내가 불러서 모두 충격에 빠졌다. 여기 작은 녀석이 있다니. 천년 묵은 기회를 잡아 악마가 직접 공격했다. 언니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아 멈춰섰다. 작은 녀석이 한 방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방금 공격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대는 약속을 완수했다며 기뻐하며 웃었다. 코이스는 멍청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공주는 찬물을 끼얹어 이 녀석을 정신 차리게 했다. 몸이 나비로 변해 적과 아군 모두를 속였다. 분명히 존재감, 향기, 체온까지 평범한 사람과 같았지만 모두 환영이었다. 알고 보니 짧은 검에 걸린 마법은 나비였고 레오가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이 마검은 모든 감각 능력을 속일 수 있다. 상대는 믿지 못하고 계속 공격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덕분에 공주는 마정석 뒤로 파고들 수 있었다. 그대로 깨부숴서 그 녀석이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아래 법진과의 연결이 끊겨 몸도 완전히 정화되었다. 아래에 있던 말피쉬도 악마의 비명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를 이길 줄 몰랐다. 덕분에 소환된 괴물들도 사라져 이곳에 평화를 되찾았다. 그들의 계획은 여기까지 성공했지만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리스도 언니에게 이렇게 무모하게 온 걸 혼났다. 그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매니 옆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율리시아는 공주가 죽을 뻔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둘다래가 없었으면 자신들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장군도 무릎 꿇고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레는 그들의 온몸에 상처를 보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도시를 지킨 것을 칭찬했다. 아래에서 매는 모든 것을 지우고 언니의 배고픈 소리를 들었다. 매는 새로 만든 밥 2줌을 꺼내 언니에게 권했다. 말피쉬는 저주가 아직 남아있어 다 토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음식은 정말 맛있으니까. 익숙한 맛이 수녀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자동으로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것이 미네임 덕분임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들은 항상 그를 과소평가했었다. 진실을 받아들이며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씨가 언니가 목 막힌 거 아니냐고 다정히 묻자 사과를 받았다. 말피쉬가 낙서 사건에 대해 사과해서 용서한 줄 알았다. 두 소녀가 달려와 대화를 끊었다. 미믹 부하들이 터널을 따라와 있었다. 두 사람은 맨에게 이들이 낙서한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 속여야 했다. 결국 말피쉬는 붙잡혀 끌려가 처분당했다. M도 불러서 그녀는 동생이 자신을 변호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가 한가할 때 새로운 죄수를 방문하러 오겠다고 했다니 웃겼다. 청소가 끝나고 둘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자 율리시아가 약간 질투했다. 이렇게 심장 떨리게 구해줄 줄은 몰랐다며. 언니가 맨의 팔을 잡고 이제 가자고 하자 맨은 조금 쑥스러워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이 기분은 정말 최고다. 오늘 공로자들은 모두 초대되어 공장에서 식사를 했다. 코츠가 성왕군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그는 모두가 말없이 식사에 집중하는 걸 보았다. 자신이 맛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모두 낭비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사실은 너무 맛있어서 씹지 않고 마시듯 먹고 있었다. 장군 아우르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모두가 자기 몫이 없어질까봐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누구나 배부르게 먹으려 애썼던 거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때서야 매는 이 아저씨가 기사 단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공사감독인 줄 알았잖아. 배부르게 먹고 나니 모든 상처와 피로가 사라졌어. 게다가 쿠엇이 준비한 불꽃놀이도 감상했지. 며칠 후 미는 어릴 적 장면을 떠올렸어. 그때 마을에 같은 또래 소녀가 나타나서 말을 걸고 친해졌지. 인간은 아니었지만 쿠엇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이가 무서워해야 했어. 매는 계속 질문하며 그 아이의 뿔을 예쁘다고 칭찬했어. 그런데 상대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매는 꽤 슬펐지. 막 울려던 찰나에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마을 사람과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 여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많이 접촉하면 영향받을 수 있다나 봐. 듣고 쿠엇은 망설임 없이 이름을 소개했어. 보라색 머리도 자신이 힌더게이더라고 말했지.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 골렘을 타고 놀러갔어. 매는 여기 예쁜 꽃이 많다고 알려주니 그 아이가 신나했어. 근처에서 우연히 빨갛게 익은 열매를 힌더게이더가 먹어봤는데 바로 쓰러졌어. 그게 독이 있는 파파 열매였거든. 매는 이런 종류에 익숙해서 근처 약초로 해독제를 만들려고 달려갔어. 친구에게 직접 먹일 수 없어서 입에 넣고 힌더게이더에게 먹였지. 긴장되는 부분에서 청년은 아이시아에게 불려 깨어났어.
방금 꿈꾸은 10년 전 과거였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초대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러 가고 있었지. 지금 상황대로면 농작물이 말라 죽어 큰 피해가 예상된대. 지도를 보니 옆마을에 큰 호수가 있는데 왜 이쪽 사람들이 협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마을장은 여러 번 부탁했지만 상대가 양보하지 않아 대장장이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 맨의 일행은 쿠엇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어. 율리시아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간청했지. 옆마을은 호수의 물도 거의 다 말라 가뭄 위험이 크다고 했어. 이대로면 기우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겠어. 갑자기 몇 명이 급히 달려와 수원 소식을 알렸어. 율리시아가 말을 달려 확인하니 호수가 큰데도 물이 없대. 알고 보니 이 호수는 최근에 생긴 거였어. 아래쪽에서 쿠엇이 달려오는 걸 보고 그녀도 이 작품이 쿠엇의 것임을 알았지. 그가 지하수를 끌어올렸대. 마을장은 보고 매우 기뻐하며 율리시아에게 감사했어. 문제를 해결한 후 그들은 많은 과일을 선물 받았어. 그중 특별한 계란 한 바구니도 있었어. 쿠엇은 이걸로 디저트를 만들 생각이었지. 아쉽게도 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아이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현재 공주는 이 지역 영주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 그 사람은 폭력배지만 공주를 직접 만나 영광이라 했지. 렌은 자신은 대장장이 대표로 왔을 뿐 공주 신분은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 노인은 공작에 필적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왕가와 제국과도 관계가 있었지. 아마 대장장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 내가 경계했어. 그는 대장장이의 능력, 즉 그가 만든 마석으로 반경 500m 내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는지 탐색했어. 렌은 이 노인이 정보를 캐려한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웃으며 그건 소문일 뿐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명말하며 현재 그들이 있는 마을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어. 전통에 따라 주지사가 되면 마을 이름을 정하는데 그는 공주의 대장장이를 주지사로 추천하고 싶대. 공주는 대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 임명되면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맨에 관한 비밀도 숨길 수 없게 되거든. 렌은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어. 게다가 그 사람은 맨에 대해서도 칭찬했지. 아우르 장군에게 물어보니 그는 나와 기사단을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리스는 이미 상의했는데도 그렇게 속단이 말문이 막혔다. 귀신은 계속 맨을 헐뜯으며 그가 주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주가 반대한다고 했다. 너무 억울해서 엘은 그 남자만큼 뛰어난 이는 없다고 선언했다. 기회를 잡아 노련한 늑대는 곧장 쿠엇을 주지사로 임명했다. 돌아와서도 르는 맨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못해 누나에게 사과했다. 율리시아는 대장장이 대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으려 한다. 공주 타우하이는 사랑하는 이를 대신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쿠엇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리는 크게 충격받았지만 맨의 아이를 받아들였다. 정말 웃기지 않나. 누나는 농담으로 그들이 가져온 수조알 중 하나를 맨이 돌보고 있다고 했다. 그 사람 스타일이라면 어쩌면 황금알 낳는 뭔가가 태어날지도 몰라. 다른 한편 미미코는 현재 공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일 골칫거리 소식을 받고 있다. 또한 주교 크리스탄이 암살 배우임을 알게 된 후 우리 측이 체포하러 갔지만 그가 교회에서 죽은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단순히 교회에 의해 제물로 이용된 것뿐이다. 말르피스에 대해선 맨의 옛 동료가 아직 살아있다. 쿠엇이 감옥에 있는 그녀를 방문하려는 것 같아 죽일 수 없다. 게다가 그가 곧 주지사 후보로 추천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일로 미미코는 머리가 아프다. 방금 또 그 알이 어떻게든 부화해 여자아이 한 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받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는 자기 아이를 두 사람에게 자랑했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곧 모두 긴급회의를 했는데 수조 아래서 맨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났다. 외관상 3살짜리 아이 같아.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쿠엇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크다고 말했다. 어떤 인간 아이도 알에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 괴물이다. 아이 자신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율리시아는 위험한 괴물일 가능성이 크니 자신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먼저 그의 모습을 흉내내서 모두의 경계를 풀게 한 것이다. 나는 내 딸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인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누나는 계속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맨이 막았다. 그는 아이가 나쁜 괴물이 아니라고 믿는다.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고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율리시아는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가 공주화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결심을 굳혔다. 갑자기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 부르고 쿠엇을 아빠라 부르자 그녀의 마음은 이 귀여움에 저항할 수 없었다. 심지어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결국 르에게 이 아이가 그들의 아이가 아니라고 지적받았다.
그 후 아이를 데려가 자신이 엄마라 불렸고 공주는 매우 기뻐했다. 멀리 있을 땐 누나라고 부르고 집안 사람들도 이 아이를 모두 좋아한다. 신은 율리시아를 설득하며 우리도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손길로 가르침을 받으면 신하는 작은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모두에게 응원받으니 나도 기뻐. 갑자기 율리시아를 집안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를 제거하려 하다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도 동의하셨지. 모두가 이름을 지으라고 요구했어. 나는 아빠니까 그의 이름을 참고해서 짓자고 했어. 리스가 자기 이름과 씨의 이름을 합쳐 쿠루룰이라고 하자 반대했어. 에이아는 엄마라서 자기 이름을 합쳐 유쿨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다고 제안했어. 공주는 거절했고 결국 모두가 싸워서 아기가 잠에서 깼어. 두 사람은 너무 귀여워서 서로 양보하며 이름 짓기 경쟁을 멈췄어. 딸이라는 게 참 이상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 그는 아쿨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어. 작은 아이가 셋을 연결하니까 이 이름이 딱 맞다고 했지. 모두가 동의해서 아기는 이름이 생겨서 기뻐했어. 그날 밤 율리시아가 아기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어. 그리고 아쿠리의 침과 머리카락을 미미코에게 검사하라고 보냈어. 자신은 받아들였지만 왜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계속 알아봐야 했어. 다음 날, 나는 딸을 위해 특별한 놀이방을 따로 만들었어. 겉보기엔 그래도 사실은 아쿠리를 가두는 방이야. 주변에 창문이 전혀 없고 안에서 열 수도 없어. 율리시아는 코트에게 이런 방을 만든 걸 미안해했어. 조금 잔인하긴 해도 미미코의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필요했어. 당분간 아쿠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격리해야 했어. 아빠가 떠나려 하자 아쿠리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 그는 거절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오면 딸과 놀자고 했어. 딸에게 시엔 언니 말을 잘 들으라고 당부했고 아쿠리도 동의했어.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율리시아가 힘내서 임무를 끝내고 딸과 놀라고 격려했어. 그는 동의했지만 갑자기 차 안에서 아기 소리가 들렸어. 여러분이 아이가 신기하게도 이미 여기 있었어. 아쿠리는 달려와 안겼고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딸은 웃으며 휙 날아왔다고 했어. 코트는 방에 틈이 있어서 나온 거라 생각했지. 이대로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테니 매니 돌아가자고 제안했어. 마침 미미코의 부하가 와서 율리시아는 그 사람에게 딸을 맡기려 했어. 코트는 아쿠리가 괴물이라는 사실에 아직 마음이 불편했어. 자기 고집으로 키우면서 언니는 모두를 걱정했지. 그 여자는 나중에 돌아와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어. 미미코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괜찮다고 했어. 마침 한 노인이 와서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어. 그들은 마왕을 물리쳐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 듣고 두 부자는 곧바로 동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율리시아는 멍하니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딸이 나와 자신이 그들을 부른 사람이라고 했어. 노인은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서 가끔 헛소리를 한다고 했어. 언니는 제작소에서 온 사람이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는 걸 몰랐어. 듣고 두 사람은 오해받아 충격받았어. 딸도 귀엽다고 칭찬받아 아주 기뻤어. 아쿠리가 자꾸 아빠, 엄마라고 부르니 언니는 그들이 진짜 부부라고 믿었지. 여검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며 멍해졌어. 코트는 오늘 일에 대해 물었고 돼지무리를 보러 갔어. 최근 돼지들이 왜인지 먹지 않았어. 한번 보고 난 후 난 아마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 돼지들이 열사병에 걸려 몸이 힘들어서 해열에 좋은 음식을 보충해야 했어. 듣고 언니는 전적으로 그를 믿었어. 나도 시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그들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했어. 나는 언니를 불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 입으로는 두 사람이 신혼부부라고 중얼거려서 코트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 돼지먹이를 만들었어. 그가 만든 건 정말 특별했어. 금세 돼지무리가 먹이에 몰려들었어. 이때쯤 율리치아도 정신이 맑아지며 아쿠리가 나타난 이후로 계속 헛된 꿈을 꾸거나 아니면 리스의 영향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주를 꼭 잘 지켜야 하고 감정 때문에 일이 꼬이지 않도록 다짐했다. 하지만 저 두 부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갑자기 하늘에 거대하고 무서운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용은 바로 고트가 있는 곳에 착륙해서 율리치아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용과 싸우려고 달려들려다가 맨이 말려서 이 생명체는 적대적이지 않고 맨이 만든 음식을 얻으러 온 것뿐이라고 했다. 맨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선 용들이 가끔씩 빌부터 음식을 얻어간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율리치아는 이런 일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딸까지 이걸 큰 개라고 부르니 더 웃겼다. 남주가 다시 설명하기를 이건 바람을 타고 나는 용이지 짖는 개가 아니라고 했다. 검술사인 그녀는 정원에서 이상한 피냄새를 맡고 확인하러 갔다. 놀랍게도 미미코의 부하가 누군가에게 쓰러져 누워 있었다. 곧이어 상대가 나타나 공격해왔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두 부자가 상황을 보러 달려왔다. 그들은 상대가 매우 강하니 당장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 상대는 아이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그들을 노리고 있는 듯했다. 매는 이 여자를 용 사냥꾼이라고 불렀지만 율리치아가 느낀 그녀의 무서움은 훨씬 더 컸다. 아까 구걸하던 새끼용은 민이 위험할 수 있다며 두 부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언니도 남주가 이렇게 빨리 용을 길들일 줄 몰라 안심했다. 용들은 인간에게 결코 친근하지 않은 생명체였다. 역시 SSS 등급으로 평가받을 만했다. 전투는 계속됐지만 율리치아는 완전히 밀렸다. 여기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배웠지만 겨우 반격했다. 그녀는 저 여자의 진짜 목표가 용인지 아쿠리인지 물었다. 상대는 이미 알고 있으니 도와줄 수 없다며 곧 죽을 거라고 말했다. 율리치아가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베어벨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하지만 상대가 다가오자 고트가 만든 마정석으로 반격했다. 칼을 휘두르자 큰 폭발이 일어났지만 상대는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여기서 여기시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뿔이 돋아났다. 율리치아는 마법력과 체력 모두에서 완전히 밀려 걱정했다. 수년간 이런 식으로 인간 앞에 나타난 귀신은 없었다.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카능의 에이아는 고위 귀신도 이긴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검사는 그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즉 그녀는 도시가 괴물에게 공격당하기 전부터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여귀신이 붙잡으려는 아이가 아쿠리나 새끼용이 아니라 고트라는 것이다. 무기가 모두 떨어져 율리치아는 매니 도시로 돌아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매는 용을 타고 돌아와 구하러 왔다. 언니는 두 번째 충격을 받고 도망가지 않고 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매는 싸움에 서툴러 용이 도와줘도 별 효과 없었고 신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그가 나무에 머리를 박아버려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다. 말을 더하기 전에 갑자기 화난 멧돼지 떼가 몰려왔다. 매니 만든 음식을 먹은 멧돼지들이 모두 체력이 강화되어 말처럼 달릴 수 있게 됐다. 덕분에 그들은 멧돼지 떼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율리치아가 딸에 대해 묻자 안전한 곳에 있다고 들었다. 언니는 맨마을 사람들이 용이나 돼지를 타고 강한 자와 싸우러 다니는지 궁금해했다. 매는 당연히 아니라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남자라면 중요한 여자를 지키고 싶어하는 법이다. 이 말을 듣고 율리치아도 기뻤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친구를 뜻하는 것이지 연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에리 씨에게 한 다정한 행동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고 자신도 이미 그를 사랑하게 됐음을 인정했다. 그때 불의 마법이 날아와 멧돼지 떼를 태워버렸다. 상대가 계속 공격하자 율리치아는 맨의 칼을 빌려 싸웠다. 걔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죽지 않으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해. 불덩이가 앞에 날아왔을 때 아쿠리가 다시 순간이동했다. 율리치아는 그 불꽃을 쪼개려 했지만 실패했다. 여기시는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변하며 손을 멈췄다. 그녀는 아쿠리의 영향으로 보였고 곧바로 떠났다. 코트도 누나에게 회복약을 줘서 상처가 심각하지 않게 됐다. 정신이 든 후 누나는 왜 딸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지 물었다. 매는 모르겠다며 갑자기 나타난 거라며 마치 돌을 써서 순간이동한 것 같다고 했다. 율리치아는 더 알아보려고 그 어린 딸에게 다시 한번 시켜봤다. 하지만 이번엔 아쿠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매는 아까 그 사람 생각에 신경 썼다. 또한 불덩이에 맞은 불쌍한 돼지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주인이 돌아와 보면 충격받을 테니 그들도 회복시켜야 했다. 잠시 후 누나가 돌아와서 돼지들이 맛있게 잘 먹는 걸 보고 안심했다. 우시아 남편 어디 있냐고 물으니 어디 갔다고 했다. 매는 용에게 부탁해 여귀신을 찾아가고 두 모자는 먼저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아쿠리가 불덩이를 만들 수 있냐고 묻자 못한다고 했고 상대가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는 게 확실했다. 아쿠리를 둘러싼 많은 의문도 밝혀야 했다. 다행히 모두 살아 돌아왔다. 마침 민도 부상당한 여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 율리치아는 이 광경에 넋이 나갔다. 알고 보니 아까 거의 죽어가는 그녀를 발견하고 약을 조제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 매는 적에게 동정심을 보인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고 했다. 그녀가 제때 멈추지 않았다면 율리치아와 아쿠리는 끝장났을 거라서 은혜를 갚는 셈이라고 믿는다. 죽고 싶지 않으니 순순히 약도 먹었다. 상처는 회복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다. 코트가 약을 더 넣어 그녀가 3일 동안 잠들게 했다. 그는 그녀가 드래곤 사냥꾼이라며 자신과 연결된 드래곤을 공격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작은 친구 같진 않으니까. 힌더게이더라는 이름을 말하자 여귀신은 겁에 질려 곧 기절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두 적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거라 안심했다. 아쿠리는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달려가 안았다. 신하와 엘은 매우 걱정하며 새 대장장이를 소개했다. 청년을 보고 율리치아는 충격받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코트와 너무 닮았다. 그는 자신을 리쿠토라 소개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매는 기뻐하며 바로 친해졌지만 속은 줄 몰랐다. 율리치아는 그에게 저녁 준비를 시켰다. 모두에게 일을 분담한 후 리쿠토가 다가왔다. 말없이 검술사는 그를 향해 돌진했고 예상대로 엘이 무기의 힘으로 만든 그림자였다. 당연히 리쿠토는 코트를 모델로 만들어서 똑같이 생겼다. 공주는 이것이 20년 후 맨의 모습이라며 자랑했지만 누나는 어이없어 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은 미미코에게서 3일 후 아쿠리 관련 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로 장면 전환 모두 모여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녀에 대한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율리치아가 보낸 머리카락과 침 샘플 검사 결과 평범한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손톱에서 아주 적은 양의 마법 결정이 발견됐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과 완전히 다른 공간 마법이었다. 도구 없이 순간이동을 하는 마법은 수천 년 전 이미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쿠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다. 코트가 딸이 괴물인지 묻자 미도 몰랐고 겉모습과 모든 게 인간 같다고 했다. 왕국 마법사는 이런 존재가 공장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소녀가 더 이상 순간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주문을 사용해 감시실로 데려가자고 제안했지만 남주가 반대했다. 이유를 알고 싶어 그는 그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하는지 물었다. 당연히 아니었어. 늘 코트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그의 이유야. 아쿠리를 믿는 이유는 그녀가 아기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아이가 인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무 순수해서 상대를 걱정하며 스스로 드래곤 헌터를 만나러 순간이동했으니까. 이건 내 딸이 정말 착하다는 증거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한 번도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내 딸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유리아도 나를 지지하며 딸을 믿고 자신도 그녀에게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스토 아쿠리를 소중한 딸로 생각해. 그 말을 들은 미미코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여기 계속 살도록 허락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드래곤 헌터와 대화해 공격 이유를 알아볼 것이다. 코트는 미미코가 그를 감옥에 넣지 않길 바랐다. 그건 좀 어렵지. 악마는 인류의 적이라 어떤 감옥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대상에게 약을 주사한 후 그녀는 깨어났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여악마가 마법을 발동했지만 실패했다. 이 방은 마법을 막는 봉인 주문이 걸려있다. 그녀에게 밖에 동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지는 쪽이 이긴 쪽을 섬긴다고 했지만 미미코를 이긴 사람은 코트였다. 그 녀석이라면 모든 질문에 대답했을 것이다. 잠시 후 청년이 불려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상태를 물으니 괜찮지만 족쇄에 묶여 있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 여성 귀신은 곧장 맨이 말한 힌데가르트라는 이름을 꺼냈다. 맨도 그 친구가 궁금했다. 그 애가 우리 마을에 여러 번 온 적 있고 뿔도 있어서 언니가 알 거라 생각했다. 그 여자는 맨에게 어린 시절 친구가 날개 달린 사자위장을 달고 있는지 계속 물었다. 맨이 그렇다고 확언하자 힌데가르트 아가씨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태권 후작의 성 아래에 갇혀있다 한다. 듣고 나서 맨은 바로 친구를 구하러 가고 싶었지만 율리시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왜 그렇게 쉽게 귀신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왜 우리 일행을 노리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후작을 조사 중이고 그도 몰래 우리를 조사 중이라 했다. 이동 중 우연히 아쿠리가 허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봤다. 그 힘이라면 힌데가르트 아가씨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아이를 노리는 것이다. 진실을 증명하려 여성 귀신은 힌데가르트 아가씨에게 받은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 상징이 그 전에 그녀가 율리시아를 죽이지 않은 이유라고 했다. 알고 보니 민의 칼에도 비슷한 상징이 있는데 그건 그 친구가 민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는 언니 말을 완전히 믿는다. 미미는 구출에 동의했지만 여성 귀신은 여기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그녀가 도망가거나 중도에 죽으면 아가씨 구할 기회가 날아간다. 코트도 언니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했기에 그녀가 승낙했다. 그녀는 자신이 슬레임을 밝히고 순간이동해왔다. 그리고 모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며 혼냈다. 그녀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면서 미안하다 했다. 어린 시절 친구 구출은 미미코에게 맡겨야 한다. 자신은 싸울 수 없고 방법도 없다. 왕실 마법사라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이제는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후작 태권에 관한 정보도 그녀가 말했다. 그는 첫 딸을 낳을 때 아내를 잃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저택에는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이 있다. 미미코 측은 그가 그 방에 음식을 갖다 놓는 걸 봤다. 쓰리도 몰래 침입했지만 그 방문을 열지 못했다. 리스는 못 열면 상대가 직접 열게 하자고 제안했다. 계획은 가짜 도둑을 만들어 방 안에 놓는 것이다. 도둑이 마법으로 벽을 통과하는 척하면 후작이 자동으로 문을 열어 확인할 것이다.
리스는 리쿠토가 이 역할을 맡길 원한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이니까. 마침 다음 주에 3일간 축제가 있다. 관람을 핑계로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남주도 데려갈 텐데 귀신과 둘이 두는 건 위험하니까 조사 이야기를 속여서 데려갈 거니 괜찮을 것이다. 들은 율리시아는 리스의 아이디어가 맨을 데이트시키는 거라며 좋아했다. 축제 이틀 동안은 행동하지 않고 병사들을 지치게 할 것이다. 공주는 언니를 이겨 첫날 데이트를 하게 됐다. 듣고 미미코는 말문이 막혔다. 사람 구하러 가는데 이 두 녀석은 자기를 데이트시키려 한다. 오후에 그들은 출발했다. 차 안에 아쿠리도 있어서 코가 좀 쑥스러웠다. 엘가 만든 대사제는 진짜 사람처럼 말하고 자신이 왕족이라 했다. 본인이 깜짝 놀랐다. 다행히 맨이 순진해서 더 묻지 않았다. 밤에는 큰 여관을 빌려 쉬었다. 율리시아는 남주에게 내일 여기 머무르며 리스와 아쿠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먼저 후작을 조사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도와주려 했는데 공주가 막아서서 축제에 가자고 했어. 게다가 딸도 데리고 놀러 가야 하고. 저렇게 생겼는데 못 가게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 말을 듣고 청년도 아이가 축제를 제대로 즐기게 하고 싶다고 동의했어. 그렇게 다음날 세 사람이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 확실히 축제답게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 엘은 가시 없는 선인장 특산품에 대해 소개하며 그 안에 아주 맛있는 음료가 있다고 해서 코트도 2개 샀어. 아쿠리는 즐겁게 맛있게 마셨고 엠은 남은 것만 겨우 마셨지. 딸이 보고는 자기 주스를 아빠한테 건네줬어. 그는 아쿠리가 섭섭해할까봐 많이 마시지 못했어. 이후 리도 조금 나눠줬어. 공주는 이렇게 하니까 마치 뱀에게 뽀뽀하는 것 같아 기뻐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가 급히 멍자국을 숨겨서 청년은 의아해했어. 게다가 공주는 그걸 기념으로 가져가기도 했어. 전에 민도 여러 축제를 봤지만 놀러 다니진 못했어. 마음속에선 이런 축제를 한 번이라도 즐기고 싶다고 항상 바랐지. 그 말을 듣고 엘이 먼저 손을 잡고 두 부자를 실컷 놀러 가자고 했어. 코트가 다른 사람들처럼 놀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주려는 거야. 세 사람이 같이 다니니 다들 부부라고 부르고 리는 매우 기뻐하며 콩 균형 게임에 참여해 쉽게 성공해가게 주인을 완전히 놀라게 했어. 받은 상금도 꽤 컸고 그들의 실력으로 가게 전체를 신나게 휩쓸었어. 엠에게 고백하려고 해서 하루 끝에는 조용한 곳을 골랐어. 오늘 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고백 성공률이 50% 이상이었어.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자 엠의 슬픈 표정을 봤어. 알고 보니 앞에 콘에 있는 후작의 성이 있어서 친구가 갇혀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엘은 자신이 너무 미안해서 청년을 위로하려고 했어. 그는 모두가 흰대간을 구할 거라 믿었어. 다만 자신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서 조금 아팠지. 리스는 자신에게 가져다준 모든 좋은 것들을 이야기했어. 청년은 겸손하게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 공주는 사실을 모두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은 자신이 그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것뿐이었어.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집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모든 게 잘 풀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감동해서 울었어.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 그는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며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어. 엘은 고백하려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지. 다음 날 남주인공은 율리시아를 위한 새무기 재료를 찾으러 갔어. 이전에 여귀신이 고장낸 오래된 검 때문이었어. 무기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담티트를 얻고 나서 그는 단 한 냄비로 그걸 녹였고 대장장이가 웃었어. 엠가 좋은 검을 만들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곧 충격에 빠졌어. 진짜 최고의 대검이 탄생했거든. 노인은 입을 딱 벌리고 짐을 싸서 산으로 수련하러 갔어.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해 엠의 재능으로 명성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걸 보고 시티가 노인의 열정을 칭찬하며 자신도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했어. 그 말을 들은 율리시아는 더 이상 실력 향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었어. 새 검 이름은 설화야. 그녀는 이 선물을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약속했어. 다음날 그들은 시장 조사를 하러 가지만 사실 데이트를 위한 핑계였어. 오늘은 딸이 같이 가지 않았어. 이게 오히려 좋아서 지금은 둘만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든. 전날 엘이 그를 어디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율리스는 자신이 모험가라서 동생보다 더 많은 걸 안다고 자신했어. 열정의 불꽃이 조금 타오르려던 찰나 근처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 두 부자가 깡패들에게 가게 문을 부수며 장사를 못하게 방해받고 있었어. 검술소녀는 데이트에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못 본 척했어. 불운하게도 꼬마가 바로 발견하고 약한 쪽을 도우러 달려갔지. 저 무리들은 아예 무시하고 쫓아내버렸어.
게다가 이 만두집 음식을 똥 같다고 욕했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다 부서서 사람들이 더 이상 똥 같은 음식을 먹지 않게 했어. 그들은 이걸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못마땅해 했어. 똥 내고 돈 주고 직접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 전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맛없지 않았어. 청년은 소란 피우는 무리들을 꾸짖으며 이 만두가 한 개의 1원이라 너무 싸다고, 그런데도 가게 문을 부순다고 했어. 그 개자식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명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어. 그걸 본 율리치아가 나서서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알리자 모두 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 겁먹어 도망쳤어.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두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던 걸 부숴버렸지. 남주가 주저없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어. 그 소녀는 약만 주면 된다고 조언했지. 불운하게도 그가 스스로 과소평가해서 이 정도 상처는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 결국 그들의 데이트는 율리아의 나쁜 예감대로 완전히 망쳤어. 그녀는 첫 데이트에 차여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 동생도 아빠가 걱정돼서 엄청 울었어. 갑자기 그때 미미코 부하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 사람이 그녀에게 오늘 오후에 이곳에서 요리대회가 열릴 거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만두 가게가 부서진 것도 경쟁자를 줄이려는 이유였대. 가구 식당이 그 이름인데 두 부자가 만든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저런 짓을 한 거래. 이 말을 듣고 율리치아는 피가 끓었고 그들이 오늘 멋진 데이트를 망친 원흉이라며 탓했어. 이미 쫓아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 꼬마는 다시 돌아와 할아버지가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며칠 쉬어야 한다고 알렸어. 가게와 딸 걱정하는 걸 알고 남주는 끝까지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율리치아는 더 이상 할 수 없이 동의했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증발했어. 모든 죄를 가고 식당에 뒤집어 씌웠지. 율리치아는 오늘 일에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맹세했고 미에게 요리대회도 알려줬어. 꼭 우승해야 한다고 했지. 동생은 재료들이 다 엎어져서 이제 팔 것도 없다고 슬퍼했어. 대회는커녕 장사도 못해. 검술소녀는 괜찮아. 우리 언니들이 있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위로했어. 그러고는 새로운 만두 레시피를 생각해냈다고 했지. 청년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바로 루나에게 전수했어. 그녀가 아빠 대신 만두 만들고 우승해야 의미가 있대. 우리는 뒤에서 전력 지원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동생은 동의하며 언니에게 잘 익은 선인장 열매를 사오라고 부탁했어. 전에 엘과 놀러 갔을 때 얻은 팥도 가져와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가 이곳에 쉴 공간도 설계하고 싶어 했어. 다른 장면. 가구 식당은 심사위원들에게 자신들의 달콤한 만두를 시식시켰어. 매년 그렇듯 음모자가 돈을 뿌려 셋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지. 내일 우승을 자축하며 뻐기던 중 주변 사람들이 검은 소를 넣은 만두를 먹고 모두 맛있고 부드럽다고 칭찬하는 걸 봤어. 그 만두집이 바로 전에 경쟁자를 없애려 했던 곳이야. 가고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가봤는데 가족들이 긴 줄 서서 만두를 기다리고 있었어. 꼬마와 딸이 판매를 맡고 율리치아는 주방에서 도왔지. 특이한 점은 뜨거운 물발 무덤이 갑자기 생겨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체험해보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 노인은 검은 소를 넣은 만두가 안전하지 않다며 복통이 올 거라고 헐뜯었어. 루나는 만두를 내놓으며 검은 소가 사실 맞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거라 한번 먹어보길 바란다고 했어. 그녀의 설명을 듣고 세 사람은 매우 흥미로워했어. 소는 부드럽게 삶은 파티고 과일 향도 은은하게 난데 루나는 맛을 더하기 위해 가시 선인장 열매를 넣었다고 했지. 맛은 둘째고 만드는 방법 자체가 엄청 창의적이었어. 안 먹어봐야 이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바로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어. 저 노인은 먹어보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정말 행복한 기분이었대. 율리시아가 나와서 이 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3명 다 겉껍질이 이렇게 부드러운 비결이 궁금했어. 검객 아가씨가 말하길 우리 임시가게 주인이 이 빵 만드는 일에 엄청 진지해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훌륭한 맛을 냈대. 빵은 온천물 온도로 찌기도 했대. 쿠엇은 손님들이 빵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게 지하수를 바로 파냈어. 저 노인은 어제 여기서 온천물이 어디 있었냐며 안 믿었고 방금 파낸 거라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율리시아가 웃으며 제작소 사람들은 뭐든 만들 수 있다고 했지. 듀앙은 뭔가 생각이 나서 저 노인이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어. 여기서 멋대로 온천을 파면 타이콘 후작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불행히도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엘이 자기 신분으로 후작에게 허가를 받아 여기 모든 게 합법적이고 관리되고 있대. 가곡가가 다가와서 뇌물 금액을 더 올리자고 속삭였지만 음식이 너무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 이 세 사람이 양심에 찔려 이런 멋진 곳에 낮은 점수를 줄 수 없었어. 너무 억울해서 가곡가는 돈 주고 고용한 깡패들을 또 부숴달라고 시켰어.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며. 엘과 그 일행은 증거를 잡았고 알고 보니 그 깡패들은 이미 전에 잡혔던 사람들이었지. 율리아는 이 사람이 후작에게 재료를 공급하는데
후작 저택에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자기 식당에 판다고 해서 매우 의심했어. 더 악랄한 건 중독성 물질을 음식에 넣어 손님들이 다시 찾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주는 청검의 능력으로 가곡가로 변신했고 덕분에 후작성의 요리사들이 기꺼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어. 결국 검을 들고 엘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지. 곧바로 제압당했고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엘은 왕국의 제3공주라고 당당히 소개했어. 끌려가면서도 가고 가는 빵 몇 개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믿을 수 없었어. 동생은 재미있다는 듯 오늘 언니가 데이트 못할 거라며 좋아했지. 좋아. 그녀가 신경 안 쓴 척했지만 맨과 루나의 웃음을 가져다줘서 만족했어. 이번엔 졌지만 다음엔 꼭 이길 거야. 저녁에 공급업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후작 귀에 들어갔어. 가곡가가 공주를 칼로 암살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작은 깜짝 놀랐지.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악행이 드러났어. 성내 요리사들도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체포되었지. 제3공주가 내일 이곳에 올 예정이라 그들은 환영 파티 준비가 필요해. 요리사가 없으니 타이콘 후작도 오늘 대회 우승자를 초대해 요리하게 할 생각이야. 공주가 비밀리에 축제에 가서 길거리 빵을 맛보고 싫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아침에 엘이 직접 와서 온천 허가를 신청했고 다음날 대장장이와 함께 올 거라 약속한 걸 기억해 후작은 놀랐지. 타이콘 후작은 작은 공주가 자기 계획을 눈치챘는지 모르겠고 그 대장장이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해. 다음날 아침 씨는 모두에게 힌더게이더 구출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받았어.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 M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와 아쿠리는 루나의 가게에 가서 지원할 거고 구출 임무는 이 사람들이 맡을 거야. 이후 엘도 본 모습을 드러냈어. 이번엔 2명의 복제본을 만들 거야. 공주는 리쿠토 몸에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면 후작의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도 받을 수 있어. 이 계획은 출발 전까지 완벽했어. 부하가 소식을 전했는데 쿠엇은 후작성에 초대받아 빵을 만들고 있대. 두 부자가 엘의 공주 신분을 알게 되면 이 계획은 망하는 거야. 두 자매는 어쩔 줄 몰라 억지로 웃을 뿐이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코트가 루나를 돕기 위해 만두 가게에 갔을 때 몇 명의 군인이 도착했다. 그들은 엄숙하게 영주가 이 만두 가게 주인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알렸다. 먼저 만두 100개를 만들고 그 후에 그들과 함께 성으로 가라고 했다. 동생은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남주는 이를 익혔으니 동의했다. 방금 만든 만두를 꺼내서 그들에게도 권했다. 대장도 허락하며 부하들에게 맛보게 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잠시 멍해져 버렸다. 코트가 말을 꺼내자 군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만두 먹고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아까의 통증은 모두 사라져 매우 감사했다. 그렇게 남주와 아쿠리는 영주의 성으로 데려가졌다. 도착해서야 그가 대공 타이콘의 거처임을 알았다. 관리인과 이야기한 후 자신이 만든 만두가 공주에게 바쳐질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 주문이 너무 급해서 완성도가 걱정됐다. 혹시 맛이 맞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회의가 끝날 때까지 너를 여기 남겨두고 싶어. 그때쯤 대공이 또 다른 요리를 부탁할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시티도 동의했지만 지금 감금된 어린 시절 친구가 걱정됐다. 다른 장면에서 리스는 대공과 혼자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어제 요리사가 무례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어차피 그가 대공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안도하며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했다. 외부에서 경비서는 율리시아도 불안해하며 그 남자의 아버지와 아들을 찾으려 했지만 지금은 공주를 지켜야 했다. 부엌에서 아쿠리는 장난스럽게 아빠가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코트는 엘팀의 구출 계획이 성공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몇 개의 문만 지나면 모두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고 다짐했다. 귀여운 딸이 아빠가 불편해하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솔직히 저 문 뒤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을 듣고 아쿠리는 순간이동 능력으로 아빠를 그곳에 데려가기로 했다. 동의도 하기 전에 그녀가 날아가서 바로 힌더게이더가 감금된 문 앞에 데려다 줬다니 정말 대단해. 딸이 흥분하며 재촉했다. 아빠, 빨리 친구 만나러 가자. 코트는 그녀를 만지기만 해도 누구든지 순간이동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남자 주인공은 계획을 망칠까봐 딸에게 자신을 원래 자리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안타깝게도 이건 복구 방법을 모르는 일방적인 순간이동이라 아빠가 서운해할까 걱정됐다.
아쿠리가 울어서 매니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를 달래던 중 갑자기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코트는 그게 힌더게이더인 줄 오해하고 서둘러 잠금 해제 도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절대 침범 불가한 종류라고 들었는데 청년이 가볍게 한번 만졌을 뿐인데 이미 열렸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찾던 사람은 여기 없고 할머니 한 분만 있었다. 그때 후작 타이콘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리쿠토를 부왕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했다. 리스는 그 말을 듣고 복제체를 조종해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작은 공주 복제체를 밖으로 내보내 늙은 여우가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게 했다. 예상대로 이자는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어 작은 공주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다. 리쿠토는 본론으로 들어가 자신은 협상에 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타이코는 솔직히 불사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다. 한편 M은 할머니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초대받았다. 딸도 곁으로 불려왔다. 아쿠리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 같아 궁금해 물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입맛이 없고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귀여운 소녀가 아버지가 만든 빵을 건넸다. 먹으면 힘이 난다고 했다. 낯선 음식이라 할머니도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미각을 잃었음에도 듣고 나서 코트는 아픈 진실을 깨달았다. 비록 할머니 모습이지만 눈앞의 사람 나이가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청년도 궁금해 물었고 소녀는 놀랐다. 당연하지. 맛있는 빵도 만들고 가장 난해한 자물쇠도 열었으니 겸손하게 자신은 단지 잡이라는 직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말하자 할머니같이 생긴 소녀는 만약 그가 있다면 힌더게이더를 구할 수 있을 거라며 그가 여자 마귀와 감금된 힌더게이더 사이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도 두 사람이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기회가 찾아오자 파밀은 힌더게이더 구출을 부탁했다. 그가 듣고 빵을 꺼내 땅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사용하려 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 여기 길이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다시리에게 돌아와 불로장생 약을 언급한 후 리쿠토도 그것이 자신의 연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임을 인정했다. 물론 그것을 얻기는 쉽지 않다. 세상에는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긴 두 종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엘프족과 마족이다. 과거에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실험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두 장수 종족 중 하나의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켜 금지되었다. 늙은 여우는 리쿠토의 재능이라면 불로장생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만든 약이 매우 높은 효과를 낸다는 보고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엘은 이해했다. 토는 힌더게이더 세포를 이용해 불로장생 약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공주는 또 다른 분신을 만들어 힌더게이더가 감금된 곳에 침입할 도둑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왜 그렇게 급한지 묻자 그는 말을 잃었다. 마족 세포 사용은 왕국 교리에 반한다. 그가 감행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방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 뿐이다. 이는 그가 재물이나 지위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리쿠토가 불로장생 약을 만들면 누구에게 쓸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밖에서 도둑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율리시아는 도둑인 척하며 누군가를 찾는 듯 부엌 쪽으로 갔다. 이 말을 듣고 타이코는 침착함을 잃고 계획대로 달려가 확인했다. 그는 모두에게 머물라고 당부하고 코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엘도 뒤따라가 진실을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놀랍게도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후작이 파미를 부르는 것만 보였기에 엘은 이해하지 못했다. 보고에 따르면 그 녀석 딸은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 그때 타이콘이 좁은 터널로 달려가서 조사하러 왔어. 여기서 M의 냄새를 맡고 공주는 꽤 걱정했어. 이런 때일수록 율리시아에게 돌아가는 게 가장 좋아. 현재 페밀은 두 부자를 힌데르가더가 수감된 방으로 데려왔어. 문을 열었더니 그녀가 많은 쇠사슬로 봉인되어 있었어.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친구가 그게 코트인지 다시 물어봤어. 노파가 봉인을 풀고 그 친구를 풀어줬어. M는 기쁘게 달려가 다친 데 없는지 물었어. 조금 진정하고 나서야 이 할머니가 10년 전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오랜만에 여자를 만나면 변한 점을 칭찬하라고 했는데 그녀가 예전 그대로라 칭찬할 게 없었어. 말하다가 힌데르가더가 M를 한 대 때렸어. 잘못은 네가 한 거잖아. 그때 중독됐을 때 남주가 해독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영생약까지 만들어냈다니.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이 작은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 그때 너무 어렸던 탓에 비율을 조금 잘못 맞췄다며 미안해했어. 가장 문제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마을을 떠나서 찾아도 못 찾았다는 거야. 청년에게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어. 아쿠리가 아버지가 맞는 걸 보고 누나에게 놓으라고 요구했어. 듣고 여자 귀신이 화가 났어.
애까지 낳았다니 더 악랄하다고. 코트가 설명하길 그 아이가 진짜 자기 딸인데 아래서 깨어난 거라고. 자기 자신도 뭘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작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아니야. 듣고 힌데르가드도 믿었어. 이 녀석과 관련된 건 항상 뭔가 환상 같은 일이니까. 배고프다며 음식을 청했더니 돌보다 딱딱한 빵을 받았어. 그래서 아까 그가 그걸로 아래를 뚫으려 한 거구나. 파미우가 다시 영생약을 M가 만든 거냐고 물었어. 힌데르가더가 노파 사정을 안타까워해 M에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 안타깝게도 여기엔 무지개꽃이 없어서 희귀하고 마을에 돌아가도 두 번째 꽃을 찾기 어려워. 이 사람이 후작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그는 크게 충격받았어. 병으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다니. 페밀로의 실제 나이는 M와 별 차이 없었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씨가 골똘히 생각했어. 후작은 딸이 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슬퍼했어. 그리고 힌데르가더를 여기 감금했어. 며칠 전 동료들에게 이유를 물었지. 그들은 몇몇 이상한 취향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 별 이상한 일 아니라고 했어. 여기서 그는 해답을 찾았어. 마침 후작이 내려와 딸이 무사한 걸 보고 무척 기뻐했어. 코트를 보자 도둑이라 생각해 꾸짖었지. 그런데 그가 사람 잡아가둔다며 욕을 먹었어. 각자 취향이 있어도 그가 한 일들은 잘못됐어. 노인은 남주가 이해 못한다 했지만 코트는 당연히 이해한다고. 자신도 아버지니까. 그는 아쿠리를 매우 사랑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구나 성장해. 그는 아버지가 딸이 자라는 게 슬퍼서 어린 모습인 힌데르가더를 감금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본다고 오해했어. 심지어 그를 아동 성애자라고도 생각했지. 듣고 모두가 아무것도 몰라서 어리둥절했어. M는 힌데르가더에게 바보라며 잔소리 듣고 얼어붙었어. 그리고 페밀리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다시 물었어. 그녀는 힌데르가더에게 이 아버지를 죽여서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했어.